안녕하세요. 윌비스 법원직 동행팀에서 국어 과목을 맡고 있는 박재현입니다. 자, 2026년 6월 20일 법원직 시험이 치러졌는데요. 이 법원직 시험을 치르신 수험생들은 고생 많이 하셨고요. 그 다음에 이 법원직 시험을 준비하는 예비 수험생들에게는 이 영상을 보고 이 법원직 국어 시험은 대체 어떻게 나오는가, 어떤 방향으로 준비해야 되는가에 대한 도움을 꼭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법원직 시험 해설 영상에 앞서서 2026년 올해 법원직 국어 시험은 어떤 방향으로 출제가 됐는지 짧게 분석을 하고 총평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올해 법원직 시험은 작년 시험이랑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자, 법원직 국어 시험은 비문학과 문학, 문법 이렇게 세 가지 영역으로 나눠서 출제가 됩니다. 첫 번째 비문학 지문 같은 경우에는 작년 시험에는 비문학 문제에 반전이 있었던 해예요. 여러분들이 좀 어려워하는 잘 나오지 않던 과학 기술 지문에서 두 지문이 출제가 되었고 또 정보량이 많은 긴 글이 출제가 되었어요. 그래서 학생들이 시간 압박에 시달렸던 해가 바로 작년 국어 시험이었어요. 그리고 문학에서 고전 문학에서 이 고전 소설이 한 페이지 가득히 출제가 되어서 또 가독성이 떨어지는 바람에 또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라고 하는 해였습니다. 그리고 현대문학은 9문제가 출제가 되었고 문법은 4문제가 출제가 되었다면 올해 법원직 시험은 비문학에서 6문제가 출제가 되었는데 이 비문학 지문이 이전까지 출제가 되어 오던 사회 주제의 지문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사회 주제의 지문들은 여러분들이 용어가 좀 친숙하기 때문에 비교적 정보가 잘 읽힌다라고 하는 주제의 글들이에요. 그래서 사회 지문이 2지문이 출제가 되었고 문제는 6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간을 많이 줄일 수 있었죠. 그 다음에 문학에서는 여러분 고전 문학이 이례적으로 출제가 되지 않았어요. 최근 5개년만 본다면 고전 문학은 고전 시가와 고전 수필, 고전 소설 이렇게 꾸준히 출제가 되어 오고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좀 기피하던 고전 문학이 올해 출제되지 않았다는 점. 그리고 현대 문학에서 13문제나 출제가 됐습니다. 또 여기서 좀 더 살펴봐야 될 것은 현대 문학 중에 현대 소설이 한 문제가 아니죠. 하나의 작품만 꾸준히 출제되어 오고 있었는데 올해는 현대소설이 2작품이나 출제가 되었어요. 그래서 현대소설은 한 페이지 가득히 출제가 되기 때문에 현대소설에서 읽기 부담이 조금 늘어났을 겁니다. 그리고 현대시 4개의 작품이 출제가 되어서 문학에서만 무려 6개의 작품이 출제가 되었다는 거. 그리고 문법 문제는 6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자, 우리 동행팀 여러분들은 어때요? 저랑 같이 같은 마음이었죠. 아, 문법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4문제가 아니라 한 6문제 이상 나와버려라. 저희가 수업 시간에 농담식으로 많이 얘기를 했었는데 올해 많이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고득점자들이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문학은 좀 더 세부 영역을 보자면 의문 영역에서 3문제가 출제가 되었고 그 다음에 문장이 아닌 문장 짜임이 아닌 문장 표현 파트에서 2문제 그리고 중세국어 1문제 이렇게 총 6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출제된 법원직 국어 시험을 정리해보자면 첫 번째, 일단 비문학 독해, 즉 정보 전달하는 비문학 독해 부담이 줄었고요. 대신 문학 독해 부담이 늘어났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역시나 국어 시험의 변별은 누가? 문법이 담당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시험을 방향을 봤을 때 우리가 어떤 전략, 어떤 수험생들이 유리했을까? 어떤 수험생들이 올해 시험에 경쟁력을 가지고 있었을까? 자, 2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문학의 작품 수가 많았기 때문에 문학 작품의 친숙도에서 시간을 줄인 학생들. 그러니까 빠르게 읽고 정확하게 접근을 했었던 학생들은 시간도 줄이고 정답률도 높았겠죠. 자, 참고로 우리 법원직 동행팀, 우리 윌비스 동행팀 학생들은 제가 6개의 작품 중에 5개의 작품이 적중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의고사에서 5개의 작품 그리고 복습 자료에서 현대시 한 편을 적중해서 5개의 작품을 아주 친숙하게 푸셨을 거예요. 그래서 시간을 많이 줄였을 것이라고 제가 과감하게 예상을 해봅니다. 그리고 2번째는 문법 문제에서 역시나 변별력을 높였어야 했다. 기존에 출제되고 있던 기출문제만 봐서는 또 못 풀기 어려웠던, 접근하기 어려웠던 문제도 몇 문제 있었습니다. 그래서 역시나 문법 문제에서 변별력을 높여야 경쟁력이 있는 시험이다. 그래서 우리 동행팀 여러분들 어때요? 귀가 따갑도록 제가 1순환부터 4순환까지 개념을 계속 반복적으로 돌려드리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법 문제도 많이 맞추셨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합격자들 중에서 국어 고득점자가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26년도 문제 대체 어떻게 나왔는지 저랑 한번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해설지와 또 좀 더 자세한 총평이 궁금하신 분들은 여러분들 다들 아시죠? 다음에서 윌비스 법원직 동행팀을 검색하시면 여러분들이 카페를 가입하시면 국어 자료실에서 해설지랑 총평 분석한 내용들도 다 살펴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문학 작품이에요. 현대 소설 한 페이지 가득히 출제가 됐습니다. 오상원의 유해라는 작품이 출제가 되었죠. 전후소설입니다. 사실 전후소설은 최근 23년도에 이호철의 나상이라는 전쟁의 참상, 비극성을 고발하는 소설이 출제가 한번 됐어요. 그래서 제가 전후소설 중에 또 뭐가 출제가 될까? 그렇다면 남아있는 작품 중에 이런 실존주의의 영향을 받은 의식의 흐름을 기법을 담은 인간성 상실을 고발하는 그런 작품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해서 제가 바로 4월 21일 삼순환 진도별 모의고사 9회차에서 오상원의 유해를 출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동의팀들은 아주 반가운 작품이었을 거예요. 한 50% 정도 본문도 일치하고 선지 하나도 뭐 비극성을 알린다, 뭐 차가운 눈은 신념으로 빛나고 있다 이런 소재들 같지도 정확히 적중을 했죠. 자, 그러면 이런 긴 소설을 여러분 여러 번 읽으면 이미 여러분의 시간을 많이 부족할 겁니다. 그래서 이 긴 작품을 한 호흡에 읽고 읽기 중에 문제를 푸는 방식, 우리 많이 연습했던 방식대로 문제를 푸셨어야 경쟁력이 있는 거죠. 자, 그럼 문제 유형부터 봐야겠습니다.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꼭 나오는 첫 번째 서술상 특징 문제죠. 자, 키워드 하나 뽑아내고 한번 가보겠습니다. 인물 간의 대화를 통해 인물의 철학을 나타낸다. 서술자의 개입, 주로 고전소설에서 나오는 선지인데 현대소설에 나왔네요. 서술자가 개입을 통해서 작가의 주장을 직접 이렇게 자기의 생각을 드러내는지, 또 짧은 호흡의 문장, 문체가 나왔네요. 통해서 상황의 긍정적인 변화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는지, 또 의식의 흐름에 따른 서술을 통해 인물의 인식이 드러나는지 이런 것들을 서술상 특징이 있는지 보면 되겠고요. 자, 다음은 윗글을 통해 알 수 있는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이런 것도 여러분 스캐너 켜야겠죠. 내용 일치, 소설에서 장면 일치, 내용 일치는 스캐너를 하고 작품 읽으면은 읽기 중에 많이 풀어낼 수 있는 문제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주인공은 피해자의 모습을 자신과 동일시했다. 주인공이 나오고 피해자가 나오나 봐. 피해자는 주인공에게 도망가다가 죽게 됐다. 주인공이랑 피해자랑 적대적인 관계인가? 주인공은 기밀을 지키기 위해서 적의 신문을 견뎠다. 주인공은 적군에게서 탈출하던 중에 촉에 맞았다. 어떻게 죽었는지. 주인공과 피해자, 얘네들의 어떤 행동과 태도를 잘 살펴야겠네요. 그 다음에 3번은 윗글을 영화로 제작하려고 할 때 기억률의 영상 제작에 대한 계획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신유형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내용 파악 문제입니다. 이런 인물의 어떤 행동과 심리가 맞는지 묻는 문제였어요. 자, 밑줄 읽기 문제는 읽기 중에 선지를 잡으러 가면 되죠. 자, 그 다음 4번 보기 활용 문제인데, 자, 문학 작품에서 시든 소설이는 보기 문제들이 꼭 나오는데, 그때 보기가 작품의 해설지 역할을 해서 제가 작품 읽기 전에 꼭 먼저 보기 읽으세요 라고 말씀드리는데, 이런 문제 같은 경우에는 보기 안에서 시점의 특징을 내고 이 소설에서 이런 시점들이 쓰이는데 그 시점에 관한 해당되는 선지를 골라내라는 문제죠. 사실 이 시점 문제도 법원직 시험에서 이 작품을 서술하는 시각이 인물인지 혹은 서술자인지 묻는 문제에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그럼 유사 문제들도 제가 기출 변형해서 모의고사에서 계속 내죠. 반가운 문제였을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것도 보기 안에 있는 내용을 보니까 일단 작품 읽기 전에 보기를 선생님 먼저 보랬어. 볼게. 서술 방식에서 나타나는 특징 중 하나인 1인칭과 3인칭 시점의 혼용이 있구나. 즉 주인공이 처한 상황을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3인칭으로 서술하기도 하고 또 내면 심리를 효과적으로 드러내기 위해서 1인칭 나의 시점에서 서술하기도 한다. 그럼 밑줄 친 내용이 아닌 것은 객관적인 3인칭 시점으로 서술하는 밑줄을 찾으면 되구나. 읽기 중에 나는 이런 건 찾아야지. 자, 이렇게 세 문제를 해결했으면 되겠죠. 자, 읽어보겠습니다. 자, 선지에 나왔던 피해자 나왔네요. 피해자는 돌아섰다.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걷기 시작하였다. 뒤에서 두 놈이 총을 쥐었다. 소설에서 인물 파악 중요하죠. 동그라미. 자, 피해자가 있고 그 피해자에게 총을 겨누는 두 명이 있구나.
바야흐로 불길을 뿜으려는 총구를 등 뒤에 받으며 주저없이 정확한 걸음걸이로 피해자는 눈길을 맨발 헤쳐나가고 있다. 이제 몇 발의 총성과 더불어 그는 무참히 쓰러지고 말 것이다. 똑바로 정면으로 눈을 준 채 조금 더 흩어질 줄 모르는 그의 침착한 걸음걸이. 그래서 이 소설의 지금 진술은 누가 하고 있습니까? 어떤 인물이, 이 두 인물이 아닌 제3자 인물이 지금 피해자와 총구를 겨누고 있는 두 놈을 관찰하고 있죠. 눈앞이 빙빙 돈다. 그는 마치 저 언덕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이 자기인 것만 같았다. 저 A 부분의 시점은 누구의 시점입니까? 그의 시점이죠. 자, 그러니까 1인칭 나의 시점이 아니라 그라는 사람의 심리를 지금 서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작품 밖에 있는 3인칭이 그라는 인물의 심리를 서술하는 거예요. 나라는 인물의 심리를 직접 서술하는 게 아니죠. 이상한데? 요거 답이 아닐까? B까지 읽으면서 비교해 볼게요. 순간 그는 총을 꽉 움켜쥐었다. 내일을 위해 오늘의 싸움을 피한다는 것은 비겁한 수단이다. 자, 그러면 싸움을 피하지 않겠다는 결심이네요. 지금 저 눈길을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는 그가 아니라 나 자신. 드디어 나가 나왔어요. 자, 그러면 지금 나라는 인물의 심리가 나온다라는 거죠. 내가 지금 피살당하러 가고 있는 것이다. 자, 이런 게 바로 1인칭 주인공으로 들어가서 그의 심리가 되어서 주인공의 의식의 흐름을 전달하고 있는 1인칭 시점이죠. 자, 그러면 A랑 비교가 됩니다. 답이 바로 A예요. 자, 읽기 중에 바로 시점 문제 해결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기억의 밑줄도 여러분 읽기 중에 풀어보겠습니다. 결심에 찬 내면을 효과적으로 나타내기 위해서 주인공의 소나기를 확대. 자, 내용을 보면 돼요. 자, 비겁하게 피하지 않겠다라는 결심을 했으니까 소나기에 힘을 주는 장면, 자연스러운 연출이죠. 자연스러운 내용이라고 보셔도 돼요. 그는 사수를 겨누었다. 숨죽이. 자, 이제 이 제3자인 그가 사수를 겨누었다. 숨죽이는 순간 이미 그의 두 총구에는 빗발같이 총알이 쏟아져 나왔다. 총을 쐈네요. 쓰러진다. 분명히 두 놈이 쓰러졌다. 그는 다음 연달아 쏘았다. 일순간이 지나자 응수가 왔다. 그래서 들켰겠죠, 당연히. 그 두 놈들한테 들켜서 나한테도 복수를 하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어때요, 여러분? 제가 읽을 때 문장이 빠르면 호흡이 빨라진다는 걸 느낄 수가 있죠. 자, 짧은 호흡을 통해서 인물의 긴장된 내면 혹은 긴장된 상황을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이마에서 줄곧 땀이 흐른다. 눈앞이 돈다. 전신의 근육이 머리판의 진동에 따라 약동한다. 의식이 자주 흐려진다. 그는 푹 고개를 묶고 쓰러졌다. 위기일발. 다시 겨눈다. 또 어깨에 급격한 진동이 지나간다. 자꾸 흩어지는 의식. 놈들의 사격이 뚝 그쳤다. 적은 전후 좌방으로 흩어져서 눕박하러 오고 있다. 의식을 잃은 난사. 그는 벌떡 일어났다. 어때요? 3인칭의 시점으로 그라는 인물의 내면의 의식을 계속 서술하고 있습니다. 외부의 사건을 서술하는 게 아니에요. 그 상황에 당면하고 있는 인물의 의식, 즉 의식의 흐름 기법이라는 거죠. 의식의 흐름 기법은 여러분 다른 소설에서도 사실은 많이 연습을 했었어야 돼요. 그래서 너무나 쉽게 파악할 수 있는 아까 서술상 특징 묻는 문제 답이 나왔죠. 사실은. 그 순간 푹 쓰러졌다. 의식이 깜빵 사라진다. 같이 나간 격렬한 총성의 여음이 귓가에서 감돈다. 몸 어느 한 구석이 쿡쿡 찔리고 끈적끈적한 액체가 흘러내리고 있는 것 같다. 인물의 의식. 뭘까요? 피가 나고 있는 장면이죠. 이렇게 했다. 손을 떼었다. 눈앞으로 가져갔다. 피가 흠뻑 젖어 있었다. 방 안이다. 방 안에 눕혀져 있었다. 그래서 방 안에 눕혀져 있는 자신의 모습보다는 의식, 그 속에 있는 의식. 몇 번이고 신문이 지나갔다. 모든 것은 결정되었다. 이제 모든 것은 끝나는 것이다. 자, 아무 생각도 없다. 전신의 근육이 감각을 잃은 채 있다간 경련을 일으킨다. 발자국 소리가 난다. 말소리도 시간이 되었나 보다. 자, 이것도 누구의 입장에서 쓴 거죠. 자, 시간이 되었나 보다라고 느끼는 1인칭 시점으로, 나의 시점으로 지금 진술하고 있죠. 문이 삐그덕거리며 열리고 그게 어둠을 헤치고 사닥날가 났다. 조용하다. 어떤 일일까? 막연한 의식의 착오 탓인가? 확실히 구둣발 소리가 점점 가까워오는 정확한 그는 몸을 일으키려고 애썼다. 고개를 들었다. 맑은 광선이 눈부시게 흩어져 온다. 사닥다리다. 뭐하고 있어? 빨리 나와. 착각이 아니었다. 그들이 독촉을 하고 이제 나를 처형하려고 하겠죠. 그죠? 신문이 지나가고 이제 처형을 하려고 하는 장면. 찬눈이 얼굴 위에 스치자 정신이 돌았다. 이제 눈길 위에서 이 유해라는 소설 제목 제가 수업 시간에 설명드렸죠. 내가 죽기 직전의 상황, 짧은 상황, 그 시간 속에서 그 유해된 시간 속에서 느끼는 인물의 내면이 자세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일어서야만 한다. 그리고 정확히 걸음을 옮겨야 한다. 모든 것은 이제 끝나는 것이다. 끝나는 순간까지 정확히 나를 끝맺어야 된다. 자, 인물의 내면을 나의 시점에서 지금 서술하고 있는 D도 1인칭 시점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인물이 처한 상황은 죽음의 순간에서 내가 지금 나를 끝맺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바로 실존주의의 영향을 받은 전후소설의 특징입니다. 자, 이 전쟁이라는 것이 나의 실존을 지금 빼앗아갈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나 인간의 존엄성을 빼앗을 수는 없다. 끝까지 나를 지키겠다라는 거죠. 그런 내용들이 계속 반복이 됩니다. 자, 그래서 뭐 걸음을 멈췄다. 눈은 의지적인 신념으로 빛나고 있었다. 자, 그러면 이 눈이라는 소재가 의지적으로 신념이 빛나고 있었다는 건 사실은 누구의 심리를 간접적으로 드러내는 소재예요. 나의 의지죠. 그래서 니은 같은 경우에도 마지막까지 신념을 지키려는 태도를 강조하기 위해서 의지에 찬 표정. 자연스러운 연출입니다. 본부에서 몇 마디 주고받은 다음 준비 완료 보고 집행 명령이 뒤이어 떨어졌다. 자, 사형 집행이 내렸겠죠. 눈에 한박 쌓인 흰 두길이다. 오, 이 두길 몇 사람이나 이 두길을 걸었을 거나 훤칠이 트인 벌판 너머로 마주선 언덕 흰 눈이다. 가슴이 탁 트이는 것 같다. 곧바로 걸어가시오. 남쪽으로 내다은 길이요. 그처럼 가고 싶어하는 길이는 유감 없을 거예요. 이거는 이제 사수, 그죠? 나를 쏘려는 저격수의 말이겠죠. 그래서 대화를 이렇게 간접적으로 인용하고 있는 부분도 있다. 걸음마다 흰눈 위에 발자국이 따른다. 한 걸음 두 걸음 정확히 걸어야 한다. 사수 준비. 총탄 재는 소리가 바람처럼 차갑다. 자, 그럼 디귿 부분에 들어가 있는 연출은 어떻게 하면 자연스러울까요? 운명에 대한 원망과 좌절을 나타내기 위해서 자, 인물이 운명에 죽음이라는 운명에 대해서 원망하거나 좌절하는 부분 나타나 있나요? 없죠, 여러분. 너무나 쉬운 선지였습니다. 그래서 이 작품에 대한 어떤 주제의식, 인물의 어떤 특징만 분석해도 사실 이건 바로 답이 나와 있죠. 자, 그렇게 해서 앞으로 다시 넘어와서요. 그래서 총살 직전까지도 아무것도 없다. 끝난다. 모든 것은 끝난다. 그런데 끝나는 1초 1각까지 나를, 자기를 잊어서는 안 된다. 즉 나의 존엄성은 지키겠다. 걸음걸이는 그 의지처럼 또한 정확했다. 그래서 마지막 이제 총살 당하는 직전까지 의식을 차리려는 인물의 모습.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이다. 공포에 떠는 그런 모습이 아니죠. 회색부터 흩어지다가 점점 어두워간다. 모든 것은 끝난 것이다. 이게 어두워가는 것이 누가 어두워지는, 의식이 어두워져 가고 눈앞이 이제 어두워지는 장면을 이제 감각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누가 죽었건 지나고 나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전쟁의 참혹함을 이런 식으로 고발하고 있죠. 나 인간이란 나 하나의 인간조차도 아무 쓸모없는 존재로 만들어버린 게 바로 전쟁이다. 모두가 평범한 일인 것이다. 의식이 점점 그로부터 어두워갔다. 흰 눈이다. 햇볕이 따스히 눈 위에 부서진다. 라고 해서 이 어두워가는 나의 의식과 대조적인 하얀 눈의 대조를 통해서 전쟁의 비극성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자, 리을 장면. 흐려지는 의식을 표현하기 위해 눈 위에 햇볕이 비치는 장면에서 점차 화면이 어두워지고 소리가 작아지도록 연출하는 거 자연스럽죠. 자, 읽기 중에 풀어야 됐고요. 내용, 알 수 있는 내용. 주인공은 피해자의 모습을 자신과 동일시했다. 그죠? 그래서 내가 흥분을 해서 이게 쏜 겁니다. 그래서 1번이 바로 답이고 나머지 선지는 피해자는 주인공에게 도망치다가 죽나요? 아니죠. 그 전에 내가 관찰하고 있는 장면, 그 총살을 당하는 장면이 있었죠. 주인공은 기밀을 지키기 위해서 적의 신문을 견뎠다. 자, 신문을 받았다는 것만 있지 기밀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들 자의적 해석, 쓸데없는 추론, 문학에서는 절대 하면 안 됩니다. 틀렸죠. 적군에게서 탈출하던 중에 주인공이 죽나요? 아니죠. 즉 나가 주인공인데 내가 총살을 하다가 들켜서 이제 사형을 받는 장면이죠. 자, 그러면 1번의 서술상 특징, 인물과는 대화를 통해서 인물의 철학, 아니죠. 인물의 인식은 인물의 내면 독백을 통해서 드러내고 있습니다. 서술자의 적극적 개입이라고 볼 수 없죠. 짧은 호의 문장은 맞습니다. 하지만 긍정적인 변화 암시 전혀 나타나지 않았죠. 의식의 흐름을 통해 인물의 의식을 드러내고 있다. 4번만이 정답입니다. 자, 이렇게 읽기 중에 풀어내시고요. 네 문제 다 풀었어야 되는 문제죠. 자, 다음은 5번 첫 번째 나오는 문법 문제입니다. 자, 미리 말씀드리자면 이 문제는 100점 방지용 문제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좀 법원직 문법 문제의 경향에서 좀 벗어나는 아주 지엽적인 과거의 공무원 시험의 잔재 같은 그런 문제였어요.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이렇게 하나하나 어떤 개념을 암기해서 사실 이 표를 암기해야지 풀 수 있는 문제였어요. 물론 이 요령껏 여러분들의 좀 풀 수 있는 방법도 있긴 했지만 자, 그런 문제였습니다. 이 자음의 분류 기준을 암기하고 있는가라는 문제예요. 추론할 수 있는 탐구형 문제가 아니죠. 그래서 자음은 제가 교재에도 실어놨죠. 분류 기준, 소리내는 위치랑 소리내는 방식에 따라 이렇게 분류를 한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여러분 좋은 방식, 좋은 위치 이것들은 이제 법원직 시험에 선지에 나온 적이 있기 때문에 이걸 분류하는 방식 정도는 설명을 드렸지만 외우지는 마세요 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외워야 되는 문제가 나오긴 했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좀 100점 방지용 문제였다라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기억의 경우에는 좋은 위치를 기준으로 보았을 때 자, 어느 위치에 있다라는 거. 자, 이건 몰라도
좋은 방식을 기준으로 봤을 때는 무엇이다. 자, 소리내는 방식이 제가 이런 설명을 드린 적은 있어요. 여러분, 국어에서 마찰을 일으키는 소리는 많지 않다. 영어나 불어에서는 브, 즈, 이런 즈, 이런 마찰이 많은데 국어에는 스 이런 거밖에 없다. 그랬다면 마찰음은 아니구나. 이건 아셨을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니은을 가지고 역수론에서 기억의 위치를 몰라도 이게 여린 입천장 소리인데 영국의 음도 이렇게 어렵게 한자로 또 출제를 했어요. 자, 이렇게 걸러내고 니은 같은 경우에는 소리 나는 위치를 봤을 때는 어디이며 좋은 방식. 자, 방식에 빈칸이 있었으면 우리 동행팀들이 너무 쉽게 자, 어머님 비음할 때 바닷가가 어머니 됩니다. 제가 설명드렸던 비음이라는 건 알았을 텐데 요거 좀 어려웠을 겁니다. 그런데 양순음이라는 것은 제가 양순음 입술 소리 그죠? 입술 순자입니다. 양순음은 입술 소리인데 입술 소리는 프 이런 거는 제가 수업 시간에 설명드린 적이 있죠. 그래서 입술 소리는 아닌데 지조음 아닌가? 이렇게 고르시는 분들이 만약에 계신다면 정말 센스 잘 맞추신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좀 특이하게 출제가 되었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6번 문제입니다. 6번 문제는 중세문법이 갑자기 툭 튀어나왔어요. 중세문법. 자, 중세국어의 특징을 분석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제가 동의팀 여러분들은 중세국어 다 맞출 수 있게 철저하게 기출 분석을 통해서 범위를 줄여드리고 그 안에서 무한 반복을 시켜드립니다. 그래서 중세문법은 진도별 모의고사부터 전범위 모의고사를 치르다 보면 초반에는 정답률이 낮다가 점점 정답률이 높아지는 그런 상승 곡선을 가지는 게 바로 또 중세 국어예요. 그러니까 나오는 게 나온다. 어렵게 꼬아내지 않는다라는 거. 그리고 현대어 풀이가 있으면은 현대어 풀이로 쉽게 풀리는 문제들도 많다. 도움을 받아라. 이렇게 설명을 많이 드리죠. 자, 보겠습니다. 자, 1번 선지. 배아미를 보니 중세국어에는 오늘날 쓰이는 주격조사. 여러분들 반갑죠. 주격조사 나옵니다. 나올 때 됐습니다. 제가 설명드리죠. 주격조사는 다른 형태의 주격조사. 자, 주격조사 현대는 이가지만 중세는 이 짝대기 이 그다음에 쓰이지 않는 경우 있다. 자, 이만 똑같고 나머지는 가 대신 쓰인 다른 형태다. 자, 봤을 때 여러분들 이거 반가웠을 건데. 자, 배아미. 선생님 이거 어떻게 이거 무슨 말이에요? 밑에 뱀이. 그죠? 뱀이죠. 그러면 받침 뒤에 이 쓴 거 이거 중세랑 현대랑 선생님이 같다고 했는데. 자, 배야 미. 이거 미는 혹시 받침에 미음이 뱀에 있는 미음이 넘어간 거 아니야? 그럼 얘도 배, 얌 플러스 이. 선생님 2~6개 했다고 받침이 넘어간 경우 2~6개에서 미 이런 게 경우 있다고 했는데 맞죠? 이거 수업 시간 내용 잘 떠올리신 분들은 요거구나. 그러면은 현대랑 같은 주격조사구나. 자, 현재랑 다른 게 아니라 같은 형태의 주격조사 이가 쓰인 거구나. 요거 틀린 선지네. 이렇게 넘어가셔도 됐고요. 그다음에 붉은과 앉은이를 보니 중세에는 앞 음절 종성을 뒤 음절 초성에 더 쓰는 거듭 방식. 자, 더 쓰는 거듭 방식이 있음을 알 수 있고. 자, 중세의 표기 방식은 이어섞기가 원칙입니다. 즉 소리 나는 대로 밤이 적지 않고 밤이 이렇게 뒤에 뻥 비어있는 첫소리 모음에 이렇게 이어 적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중세시대, 조선시대 초등학생들은 받아쓰기 100점 맞았다 이렇게 말씀드리죠. 그냥 소리 나는 대로 쓰면 되니까. 자, 그러면 거듭 적기는 제가 과도기식 표현이다. 가끔 이제 받침에 있는 자음도 적고 뒤에 이어서 적기도 하는 과도기식 표현이 나타나는데 그게 있는지 볼게요. 자, 아까 예시가 제가 자꾸 잘못 넘기네요. 붉은과 앉으니. 자, 붉은 현대어 풀이 한번 볼게요, 선생님. 붉은 이거 붉은 받침 겹받침에 있는 기억이 뒤에 이어 적은 거네요. 받침에도 적고 뒤에 적은 거 아니네요. 자, 그다음에 앉으니였죠. 앉으니도 겹받침에 있는 받침 지읒을 뒤에 앉으니 이렇게 중세식의 대표적인 표기 방식인 이어 적기네요. 거듭 적기 아닙니다. 그래서 이거 이상한데? 넘기시면 돼요. 들렸어요? 그 다음에 3번 너무 반갑다. 뱃사분이 쌉짭쌉 우리 동행팀들 발음도 잘 하시더라고요. 요거 자 질문하시면 저보다 발음 잘하세요. 쌉 이런 것들. 중세국어에는 오늘날과 달리 어만어미를 활용하여 객지 높임을 드러냈다. 어만어미 아니죠. 용어에서 함정을 냈습니다. 그래서 문법은 용어의 싸움이에요. 용어를 정확하게 또 이해하는가 요걸 묻기 때문에 어말어미가 아니라 선어말어미를 통해서 객체 높임 선어말어미 객체 높임 선어말어미 여러분 툭 찌르면 나오는 개념이죠. 그래서 객체 높임은 맞으나
객체 높임 선어말어민 아니다. 제가 몇 번이나 냈던 개념이죠. 자, 4번 그르를 보니 오늘날 자음으로 끝나는 체언 뒤에 쓰이는 목적격 조사가 동일한 형태의 조사가 중세에도 쓰였음을 알 수 있다. 오, 형태가 다른 목적격 조사는 요거 아래가 있는 알랄인데 그런 거 없으니까 맞을 수도 있겠네. 나 이거 현대어풀이 봐야지. 글을 보니까 글을 맞네. 을이 그대로 이어졌기. 받침이 이어졌기 돼서 현대랑 같은 목적격 조사 을이 쓰였구나. 자, 요거 바로 맞는 선지. 그죠? 4번이 아주 정확하게 맞는 선지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구별할 수 있는 문제였을 거예요.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 7번 문제. 현대문법. 두 번째 의문론 문제죠. 자, 보겠습니다. 다음 보기에서 일어난 의문 변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자, 의문 변동. 자, 여기 예시를 주고요. 제가 의문 변동은 여러분 2번 이상 일어나는 의문 변동만 가지고 연습을 시켰어요. 그래서 그래야 변별력이 생기니까 이런 문제들이 나오죠. 급행 열차 이제 최종 발음인데 그 사이에 급행 어때요? 받침이 있는 비읍과 뒤에 있는 이웃이 만나서 거센 소리로 축약이 한번 일어났고요. 그 다음에 열차간 열차 니은 첨가. 두 번의 의문 변동을 통해서 이런 의문 변동 결과가 나왔죠. 두 번째는 끌르는 겹받침은 뒤에 자음 있으면 얘 혼자 발음할 때 하나가 떨어져. 끌 이렇게 발음한 다음에 는이랑 만나겠죠. 자, 히읗 탈락. 그 다음에 남아있는 리을이 뒤에 있는 초성에 있는 니은을 더 부드럽게 발음하기 위해서 끌른 유마. 교체가 일어났죠. 그 다음에 디귿의 알약은 너무 반가운 짓이죠. 알약, 물약, 서울역. 제가 귀에 못이 박히도록 여러분 요거 2번 의문 변동 일어납니다. 알약은 선생님 리을만 한번 첨가된 거 아니에요? 그럼 문법 하수예요. 그죠? 우리 고수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죠. 니은 첨가 일어난 다음에 여기 첨가는 니은만 일어나요. 니은 첨가 일어난 다음에 앞에 있는 리을을 닮아서 유마가 일어납니다. 자, 그래서 이 각각 2번씩 일어나는 의문 변동 가지고 묻는 선지 가보겠습니다. 기억에서는 디귿과 달리 2회 이상의 의문 변동. 자, 다 2번씩 일어났기 때문에 땡. 자, 모두 각각 탈락이 1회 이상 일어난다. 자, 탈락은 니은에서만 일어났죠. 틀렸죠. 3번. 니은과 디귿에서 공통적으로 일어나는 의문 변동은 유마다. 자, 우리 알약, 물약, 서울역 연습 많이 했죠. 유마 일어난다. 예, 끌리면 유마. 답이 바로 3번입니다. 4번. 요게 이제 함정으로 보이는 선지예요. 의문 변동의 결과 기억과 니은은 의문의 개수가 하나 줄었다. 자, 제가 교체, 첨가, 축약, 탈락 의문의 개수를 물어보기도 한다. 의문 변동의 횟수랑 또 의문의 개수, 결과적으로 의문의 개수가 바뀌는 경우가 있는데 탈락이랑 축약은 마이너스 1, 첨가는 플러스 1, 교체는 똑같다 말씀드리죠. 자, 그러면 축약, 기억과 니은은 의문의 개수. 선생님 축약이랑 그 다음에 니은은 탈락 있으니까 하나 준 거 맞잖아요. 답이 없네요. 그러면 안 되죠. 축약됐다가 첨가가 되니까 기억은 의문의 개수가 결국에는 변화가 없다라고 보셔야겠죠. 그래서 4번은 함정이지만 여러분들 학습한 수험생들은 쉽게 걸러낼 수 있는 선지였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8번에서 11번은 두 번째 소설이죠. 자, 염상섭이라는 아주 중요한 일제강점기 대표 소설 작가인 염상섭 작가의 만세전입니다. 자, 이 작품은 제가 기본서에 당연히 실어놨고요. 그 다음에 모의고사에서도 2월 5일 날 치러진 3순환 진도별 모의고사 1회에 바로 실었습니다. 이 만세전이라는 작품 제가 대체 언제 나오나 손꼽아 기다리던 작품이에요. 그래서 계속 출제가 되지 않았으니까 계속 꾸준히 수록을 했고 교재에도 실어놨고 모의고사에도 실었지만 드디어 만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27년도 대비해서는 제가 뺄 거예요. 저는 매년 교재를 개정하기 때문에 그 27년도 대비 수험생들에게는 27년도에 맞는 또 작품만 수록하고 모의고사에 출제를 하겠죠. 그래서 만세전 이제 그만 봐도 될 것 같아요. 자, 염상섭 작가는 근대 소설 문학에서 이 사실주의 문학을 선구한 창시자의 역할을 한 인물입니다. 그래서 이 3대라는 소설도 교재에 제가 실어놨고요. 만세전도 실어놨습니다. 그래서 소설 같은 경우는 제 교재에는 이 방대한 다양한 주제들을 주제별 유형이라고 해서 주제별로 소설들을 분류해서 작품들을 싣습니다. 그래서 만세전 같은 경우에는 일제강점기 지식인의 고뇌를 다루는 소설, 그리고 3대 같은 경우에는 일제강점기
가족사 소설. 이 3대라는 가족이 한 집에 살아가면서 가치관의 대립을 보여주는 소설이죠. 왜 이런 주제별 학습이 중요하냐? 여러분들이 소설은 선생님 언제 많은 걸 언제 다 공부해요? 이거 다 외워야 돼요? 아니죠. 그 시대별로 자주 나오는 주제들을 여러분들이 익숙하게 모아서 좀 학습을 만드시면, 즉 폴더를 만들어 두시면 그 주제별 안에 어떤 작품이 나와도 여러분들이 내용 파악이 접근이 좀 쉽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학습을 합니다. 자, 그러면 만세전 문제 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서술상 특징 나왔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기억 니은에 대한 설명. 또 세 번째 문제는 디귿을 이해하는 밑줄에 대한 의미를 묻는 문제들이 이어서 나왔구나. 다음에는 이제 보기 활용 문제인데, 보기를 참고해 윗글에 대한 추론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그래서 이 보기는 이 작품 내용보다는 이 내용이 이렇게 연재가 되다가 검열을 당해서 삭제가 됐는데, 이걸 가지고 이제 내용을 추론하는 거였는데 굳이 작품 읽기 전에 읽지 않아도 되는 보기였습니다. 자, 그러면은 읽으면서 한번 풀어볼게요. 자, 그럼 윗글의 특징, 서술상 특징은 선지 개념만 한번 잡고 갈게요. 실제 지명 언급해서 사실성 강화. 이런 거 답이면 정말 쉽죠. 서술자 교체. 아까 오상원의 유해처럼 1인칭이었다, 3인칭이었다 이런 교체가 일어나는 소설인지, 혹은 3인칭 관찰자 시점. 자, 소설에서 인칭은 제가 소설 앞부분만 읽고 바로 나와야 된다 할 정도로 연습을 바로바로 많이 했었죠. 빈번한 장면 전환. 맨날 나오지만 주인공은 아닌 선지. 틀린 경우가 많죠. 빈번한 장면 전환, 시간이 왔다 갔다 하는지 공간이 왔다 갔다 하는지 이걸 통해서 사건의 역동성이 나타나는지 요거 묻는 선지였어요. 자, 읽으면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앞부분 줄거리. 일본에 유학 중인 나는 여러분 나라는 인물 표현이 나왔어요. 그러면 이 소설은 1인칭 시점 나라는 인물의 시선과 대화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1인칭이죠. 아내가 위독하다는 전보를 받고 귀국길에 오른다. 나는 도쿄에서 기차로 공간 시모노세키까지 와서 관부 연락선에 올라 배 안의 목욕탕에 들렀다. 자, 목욕탕. 배 안의 목욕탕이라는 공간에 있구나. 나는 목욕탕 안에서 일본인들이 조선 노동자들을 어떻게 착취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엿듣게 된다. 자,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엿듣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사실 여러분 여기까지 봤을 때 선지도 걸을 수 있고 서술상 특징 잡힙니다. 도쿄, 시모노세키, 그죠? 이런 일본 실제 지명들이 나왔어요. 그러면 뭐다? 사실성 부여할 수 있죠. 답이 벌써 나왔어요. 8번 문제 답이 벌써 나왔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꾸준한 훈련을 통해서 이런 선지들을 바로바로 찾아낼 수 있는 이 훈련이 중요하겠죠. 자, 그래서 어떤 내용 대화가 나옵니다. 그래, 그렇게 모집을 해가면 얼마나 생기나요? 누가 말한 걸까? 뒤에 나오죠. 촌뜨기는 인물 바로 잡아야죠. 구수하다는 듯이 침을 흘리며 듣는다. 얼마가 뭐요? 여비가 있지. 일당이 또 있지. 게다가 한 사람 모집하는데 1원 내지 2원이니까 그건 회사의 일의 종류에 따라 다르지만 가령 방적회사의 여군 같은 것은 임금도 싼 데다가 모집원의 수수료도 제일 헐하고 광부 같은 것은 지금 시세로도 1원 50전하고 2원까지라. 가령 지금 1000명만 맡아가지고 와보고 시구려 2, 3, 4 동안 여비나 일당에서 남는 것은 그까짓 건 다 제하고도 1,304원 잘만 되면 그 2,000원은 간데 없는 것이겠니. 나도 맨 처음엔 그때 500명이나 다 모아주고 실살고로 남긴 것이 8,900 근 1,000원이었고 둘째 번에는 올가을에 800명이나 홋카이도 탄광에 보내고 근 2,000원 돈이나 들어왔다우. 돈 많이 벌었다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런데 어때요? 누구는 얼마고 이런 얼마를 받고 이런 것들은 이 조선인들을 마치 물건을 사고 파는 것처럼 취급했다라는 아주 참담한 현실을 이 일본인의 대화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죠. 자, 이게 바로 이 사실주의 문학의 특징입니다. 그 시대 현실을 한편의 다큐멘터리처럼 이런 사실적으로 보여주고 있죠. 현실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실주의 문학들이 이런 공무원 시험이나 혹은 입시에서도 많이 나오고 있죠. 노동자 모집원이라는 자는 임에 칩이 마르기도록 1,000원, 2,000원을 신이 나서 내며 목욕탕에서 나왔다. 예 하면서 일평생 들어보지도 못하던 1,000원, 2,000원 소리에 눈을 휘둥그레게 뜨고 귀를 기울이고 앉아있던 시골자는 때를 다 밀었는지 이렇게 일어났다. 그래, 조선 농군들이 가서 그런 공사일을 잘 하나요? 아이고, 잘하고 못한 것은 내가 상관할 것이 무엇이오. 하여간 요보는, 자, 요보 이런 것들도 당시에 이 조선인들을 얕잡아 부르는 바보 이런 뜻이에요. 저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보는 말을 잘 듣고 힘든 일은 잘하는 데다가 임은은 헐하니까 그 값은 싸니까
안성맞춤이지. 그야 처음에 데려갈 때는 품삯도 많고 일을 들어넣어서 떡 먹기라고 품삼아야 하지만 그래도 갈 때 노자며 처자까지 데리고 가게 하고 게다가 빚까지 갚아주는 데야 제 아무런 놈이고 따라 안 나설 놈이 있겠나. 그래서 이렇게 조선인들을 이 처참하게 값싼 노동력으로 부렸다라는 현실을 고발하는 대화죠. 벌써 부하가 되었다는 듯이 득이 하나요. 모집에 비수까지 도도히 설명해주고 앉았다. 나는 좀 더 들으려고 일부러 머뭇머뭇하면서 앉으려니까 승객이 다 올라탔는지 벼랑간에 욕객이 한때가 디밀어 들어오기에 금시초문의 그 무서운 이야기를 곰곰이 생각하며 몸을 훔치기 시작했다. 자, 그래서 나라는 인물이 지금 인물들의 대화를 듣고 나서 지금 여기서부터 나의 생각을 서술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나가 주인공이죠. 1인칭 주인공 시점입니다. 22세쯤 된 책산 도련님인 그때의 나로서는 그래서 일본에서 유학생을 하고 있던 나예요. 그래서 순수한 학생이었다라는 건데 이 밑줄에 대한 의미는 여러분도 좀 읽어봐야 알겠죠. 이러한 이야기를 듣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인생이 어떠하니 인간성이 어떠하니 사회가 어떠하니 해야 다만 심시파적으로 하는 탁산의 공론에 불과할 것은 물론이다. 그러니까 내가 이때까지 뭐 인생, 인간성 이런 이야기를 했던 책상 도련님이었다는 건 탁산 공론에 불과했다. 그러니까 이론, 현실과 동떨어진 허황된 이론 그런 것만 공부하던 책상 도련님이었다. 즉 자기 자신을 비하하는 자조적으로 표현하는 그런 표현이었죠. 아버지나 그렇지 않으면 코빼기도 보지 못한 조상의 덕택으로 공부자나 얻어하였거니와 소설권이나 들춰보았다고 인생이니 자연이니 신이 소설이니 한데 결국은 배가 불러서 포만의 비애를 호소함에 따름이요. 실인생 실사회 이면에 이면 진상이 진상과는 아무 관계도 없고 연락도 없을 것이다. 그래서 지난날에 철없던 유학생이었던 나를 반성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소설을 수업할 때 부잣집 철없는 도련님, 부잣집 도련님이다. 부러운 인생이다. 막 그런 얘기를 했었죠. 그러고 보면 내가 지금 하는 것, 이로부터 하려는 것이 결국 무엇인가 하는 의문과 불안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었다. 1년 12달 죽도록 애를 쓰고 반년짝은 시래기로 목숨을 이어가지 않으면 안 되겠으니까 하는 말을 들을 때 내 말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게 그때 당시에 일제강점기 노동자들의 삶이죠. 참혹한 삶이죠. 말을 들을 때 그것이 과연 사실일까 하는 의심이 날 만치 나는 귀가 번쩍하였다. 이게 진짠가? 몰랐다라는 거예요. 깨닫기 시작한 거죠. 나도 8, 9세까지는 부모의 고향인 충청도 촌속에 자랐고 뭐 이렇게 한 번씩 시골에 가봤지만 이렇게 참혹하리라고는 꿈에도 들은 적이 없었다. 자, 또 밑줄 나옵니다. 조심해서 읽어야겠죠. 시를 짓는 것보다는 밭을 가려고 한다. 그러나 밭을 가는 그것이 벌써 시가 아니냐. 사람은 흙에서 나와서 흙에 돌아간다. 흙의 방순한 냄새에 취할 수 있는 자의 행복이여. 흙의 보곡한 생기야말로 너 인간의 끊임없는 새 생명이니라고 노동을 되게 찬미하고 있네요. 이러한 의미로 올봄에 산문시를 쓰던 자기의 공상과 천려가 도리어 부끄러웠다. 자, 내가 썼던 산문시를 언급하면서 이 공상이었다. 그리고 천박한 싸구려 감상이었다. 값싼 로맨티시즘이다. 라고 해서 스스로를 부끄러워하고 있는 산문시의 구절입니다. 그러면은 의미, 기억과 니은의 밑줄의 의미 잡았어요. 그러면 저 같으면 읽기 중에 문제를 풀어야겠죠. 자, 아까 책상 도련님은 스스로에 대한 자부심 틀렸죠. 오히려 스스로에 대한 자조감, 자조의식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니은 그 밑줄 친 산문은 나가 노동에 대해 인지한 비참한 면모가 아니죠. 오히려 노동을 어떤 공상으로 인식했던 과거의 부끄러운 모습이죠. 틀렸습니다. 나가 니은을 떠올린 이유는 목욕탕에 엿들은 이야기와 관련이 있죠. 그래서 내가 그전에 너무 철모르던 사람이었구나라고 했던 거기 때문에 나와 니은과 그 이야기는 관련이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기억과 니은은 모두 목욕탕 속 일본인들을 비판하기 위해 사용된 아니죠. 자기 자신을 반성하기 위한 표현이죠. 바로 답이 3번이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디귿을 읽기 위해서 또 빠르게 후루룩 읽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자기 자신의 어떤 지나친 과거, 지나온 과거를 반성하는 장면이 나오고요. 그리하여 10방울의 땀과 100방울의 피는 한 알의 나락을 기른다. 자, 열심히 일해서 한 알의 나락을 기른다. 열심히 일해서 한 알의 나락을 열심히 수확을 한다. 그러나 그 한 알의 나락은 누구의 입으로 들어가는가? 그에게 지불되는 보수는 무엇인가? 줄임만이 무엇보다 확실한 그의 받을 품삯이다. 열심히 일했지만 굶주림만이 나의 보수다라는 모순된 상황에 밑줄이 그어져 있어요. 그러면 디귿을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이것밖에 답이 안 되죠. 조선인 노동자들이 힘든 노동을 하더라도 줄임만 보수로 받는다. 배고픔 뿐이다 라는 것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밑줄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문제. 실제 지명을 언급하여 사실성 더하고 있다. 바로 앞부분 줄거리에서 나왔어요. 서술사 교체 없었습니다. 3인칭 관찰자 시점 아니죠. 빈번한 장면 전환 없었습니다. 그냥 인물의 대화를 들은 후에 나의 인식을 드러내는 장면이었기 때문에 장면 전환이라고 할 수 없죠. 자, 그러면 이제 보기 문제 읽고 나서 추론을 해볼게요. 24년에 연재를 시작한 만세전이 묘지란 제목으로 잡지 신생활에 연재되던 때 검열에 걸려 연재 3회분이 전문 삭제되었다. 잡지의 편집자는 삼석군, 작가죠 염상섭. 왜 군의 묘지는 더 말할 수 없는 참상을 당하였습니다. 라는 말로 분노를 드러내었다. 이때 삭제된 어떤 연재 3회분은 이후 단행본에 담겼다. 윗글에는 이 가운데 일부이다. 와, 자, 그래서 앞에 사실을 고발하는 아주 현실을 비판하는 내용이 사실은 삭제된 부분의 일부분이구나라는 거. 저 그러면 읽어볼게요. 당대 잡지 구독자들은 검열된 부분을 확인하기 어려웠겠고 그렇겠죠. 그 당대 구독자들은 삭제를 했으니까 어려웠겠죠. 이거는 뭐 말이냐 방구냐 바로 그냥 알 수 있는 선지. 주는 선지. 2번 작품 창작 당시의 시대적 현실이 일제강점기나 현실이 전개에 영향을 줄 수도 있었던 거예요. 적절한 추론이죠. 적절한 타당한 추론. 당연히 일제강점기에 탄압이 있었으니까 검열도 했겠죠. 자, 3번. 당대 현실을 담은 다른 사실주의 소설들 중에서도 검열을 당한 사례가 있을 수 있겠죠. 사실적으로 다루다 보면 검열을 당했겠죠. 4번. 작가는 연재 3회분 이후의 연재본에도 연재 3회분과 비슷한 내용을 담을 수밖에 없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삭제된 내용과 다른 내용을 담을 수밖에 없었겠죠. 그래서 이것도 주는 문제가 아니었을까. 괜히 보기 문제 여러분 쫄아서 풀 필요 없습니다. 답은 4번이었어요. 자, 이렇게 넘어가고요. 만세전 제가 또 이렇게 모의고사에서 실었죠. 뱃속에서 듣는 그 이야기 그대로 실려 있었습니다. 자, 다음은 드디어 현대시가 나왔습니다. 현대시 두 작품이 같이 함께 실려있죠. 이게 바로 법원직 문학시험의 특징이에요. 이렇게 수능형 스타일만 수능형이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한때는 이제 3개의 작품까지 같이 출제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모란이 피기까지라는 김영랑의 작품과 봄은 고양이도로다라는 작품이 출제되었어요. 제가 유일하게 모의고사에 실지 않았던 이 작품도 제가 수록할 때 많은 작품들을 계속 훑어보고 하는데 이건 어떨까 했는데 이게 너무 쉬워서 사실 출제를 하지 않았던 안타까운 기억이 있긴 합니다. 자, 김영랑의 모란이 피기까지는 2017년도에 법원직 시험에서 출제가 되었어요. 너무나 대표작이기 때문에 제가 또 모의고사에서 이렇게 출제를 했었죠. 자, 중요한 시대별 대표작 부분 5년이 지나면 또 한 번 출제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모란이 피기까지는 제가 한 번 더 모의고사에서 기출문제지만 2017년도에 나왔기 때문에 출제를 했죠. 자, 이렇게. 자, 그럼 현대시 문제 유형 보니까 2문제가 걸려있네요. 첫 번째는 가나의 공통점 문제. 법원직 시험에서 제일 첫 번째로 나오는 전형적인 문제죠. 2개의 작품을 내용 혹은 표현상 특징의 차이를 이제 비교 감상하는 문제입니다. 그다음에 13번은 기업과 니은에 대한 시어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시어 파악 문제 연습 많이 했죠, 여러분. 보겠습니다. 자, 시는 제목을 봐야 돼요. 모란이 피기까지는 모란이란 시적 대상이 시에 드러나 있네. 피기까지는 모란이 피는 것이 중요한가? 자, 이렇게 영화 제목을 먼저 보고 영화를 보듯이 현대시는 작품의 제목이 중요하다 말씀을 드리죠. 모란이 피기까지는 제목이 있는 모란 나네. 밑줄 친 대상이네. 대상의 의미 중요하네. 피기까지는 나는 화자가 나왔습니다. 나는 아직 나의 봄을 기다리고 있을 테요. 우리가 시를 읽을 때 화자의 상황과 정서만 잘 파악해도 문제가 다 풀린 경우가 많다. 그래서 화자의 상황, 모란이 피기를 기다리는 상황 혹은 태도. 태도나 정서, 제가 밑줄 그라고 말씀을 드리죠. 기다림의 태도다. 모란이 뚝뚝 떨어져 버린 뚝뚝이란 음성 상징어를 통해서 떨어지는 하강의 이미지. 하강의 이미지. 모란이 떨어지는 거. 나는 기다렸는데 떨어지니까 이런 마이너스 감성, 그 슬픔을 느끼겠죠. 나는 비로소 봄을 여인 서름에 잠긴다. 서름이라는 정서를 직접 드러냈어요. 자, 화자의 정서 찾기에서 직접 드러나는 시들은 너무 쉽다. 그래서 기다림의 태도에서 소망하는 태도에서 절망이라는 태도, 정서의 변화가 있습니다. 이 모란의 피기까지에서 아주 중요한 특징이죠.
5월 어느 날 그 하루 무덥던 날 떨어져 누운 꽃잎마저 시들어 버리고는 천지에 모라는 자취도 없어지고 모란이 지고 나서 이제 내 눈앞에 싹 사라지는 그런 안타까움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런 표현들을 반복적으로 하는 거예요. 뻗쳐오르던 내 보람이 성케 무너졌다. 와, 과장된 표현이죠. 내 보람이 진 게 내 보람이 다 무너졌다. 왜냐하면 난 계속 기다렸으니까. 모란이 지고 말면 그뿐이지만 내 한 해는 다 가고 말고 360날을 한양 섭섭해 옵니다. 1년 내내 온대요. 이런 것들이 이제 과장된 표현이라고 하죠. 그렇지만 모란이 피기까지는 나는 아직 의지가 보입니다. 기다리고 있을 테요. 무엇을? 찬란한 슬픔의 봄을. 자, 모란이 피기까지 해서 가장 유명한 구절이자 역설법의 예시로 늘 나오죠. 자, 모란이라는 대상이 졌지만 나는 기다린다. 정서가 또 변했어요. 절망해서 나는 다시 기다린다. 기다림의 태도로 바뀌었죠. 그래서 찬란한 슬픔의 봄. 자, 봄이라는 대상은 모란이 핀다. 그래서 나에게는 모란과 동일한 대상이죠. 근데 왜 찬란하고 슬플까요? 모란이 피는 찬란한 계절이기도 하지만 또 모란이 지는 걸 봐야 되는 슬픔의 계절이기도 하죠. 자, 이런 모순 형용, 모순된 수식어들이 같이 형용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역설법이라고 하죠. 역설법 제가 강조 많이 했었죠, 여러분. 자, 그러면 가작품만 읽고 우리 공통점 문제랑 시험 문제 한번 볼게요. 역설법을 통해 애상감, 슬픔을 드러내고 있다. 가작품에 해당하죠. 특정 시어를 반복하여 주제의식을 강화하고 있다. 자, 이런 게 답이면 제가 감사합니다 출제자님 하고 빨리 다른 작품에도 반복되는 시어가 있는지 그거 찾으시면은 사실 그냥 답이 나온다라고도 말씀드리죠. 자, 시어, 봄, 모랑 이런 거 반복되죠, 여러분. 그래서 가 맞습니다. 하강의 이미지를 활용하여 하강 이미지는 떨어진다. 아까 있었죠. 뚝뚝 떨어진다. 이걸 활용하여 시간적 배경을 드러내는 건 아니죠. 만약에 해가 저물고 저문다. 해가 떨어진다. 이렇게 되면 시간적 배경이겠지만 그냥 그 모란이 지는 것을 강조하는 상실감을 강조하는 표현이기 때문에 이건 틀렸어요. 서리법을 반복적으로 서리법 없었습니다. 의문형 진술 없었습니다. 그러면 1, 2번 중에 답이 나오구나. 그리고 모란의 밑줄이 있었죠. 기억은 화자의 정서가 변화하는 주된 요인으로 작용했다. 맞죠. 기다림의 대상이었다가 또 슬픔을 느꼈다가 맞습니다. 그다음에 기억과 리유는 모두 화자에게 그리움의 매개체로 작용하고 있다. 자, 기다림의 대상이다라고 맞겠어요. 그런데 그리움의 매개체라는 거, 매개는 중간에 어떤 연결해주는 대상이라는 거예요. 내가 A인데 B를 이걸 보면은 B가 떠올라. 그리움의 매개체 역할을 한다. 눈이 오니까 그녀가 생각나. 그럴 때 매개체 역할이지. 이거는 매개체가 아니죠. 그냥 지적 대상, 어떤 기다림의 대상이죠. 틀렸습니다. 그래서 답이 사실은 3번이죠. 자, 기억과 니은 모두 시각적 이미지를 통해 제시되는 부분을 확인할 수 있다. 자, 시각적 이미지는 시에서 대상의 모습을 강조하는 표현들이 있으면은 시각적 이미지죠. 뚝뚝 떨어진다, 천지 자치도 없어진다, 막 이런 대상의 모습들을 강조했기 때문에 맞습니다. 자, 그러면 나 작품 읽고 맞는 선지들 또 잡으러 가봐야겠죠. 제목을 보겠습니다. 봄은 고양이로다. 봄이 진짜 고양인가요? 아니죠. 이런 것들은 비유적인 표현이죠. 봄은 고양이와 유사성이 있구나. 보겠습니다. 꽃가루와 같이 직유법이죠. 부드러운 고양이의 털. 고양이의 털은 고운 봄의 향기가 어리우리다. 자, 그래서 이 고양이의 털이라는 대상을 보고 봄을 떠올리고 있어요. 그래서 대상의 유사성을 통해서 생생하게 비유하고 있죠. 향기, 후각적 이미지가 나타나네요. 그래서 봄이라는 대상을 떠올리기 위해서 고양이에 빗대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금방울과 같이 직유법이죠. 호동그란 고양이의 눈. 네, 미친 봄의 불길. 봄의 불길이 흐른다. 자, 눈이 봄의 불길이 흐른다라고 해서 어떤 움직임이 들어가는 시어를 통해서 동적인 이미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냥 불길은 미친 불에 봄의 불길, 봄의 어떤 생동감의 모습이 고양이의 눈과 비슷하다라는 거죠. 고요히 다물은 고양이의 입술을 통해서 포근한 봄의 졸음, 나른한 봄, 포근하다, 어떤 촉각적 이미지도 다루고 있네요. 봄의 졸음이 떠올라라. 날카롭게 쭉 뻗은 고양이의 수염에 푸른 봄, 시각적 이미지죠. 푸른 봄의 생기가 뛰놀아라. 그 수염의 삐죽삐죽한 모습을 통해서 봄의 생기가 뛰놀아라. 이것도 만약에 움직임이 있는 동적인 이미지입니다. 그래서 시각적 이미지와 어떤 동적인 이미지를 통해서 봄의 생기를 고양이의 수염에 빗대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나 작품을 읽고 나서 특정 시어 반복해서 주제의식 강화. 사실은 읽지 않아도 바로 답이 나오는 봄,
고양이 주제식 강하고 있죠. 반복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니은의 그 고양이라는 밑줄을 통해서 정적 이미지와 동적 이미지가 모두 부여되고 있다. 자, 움직임이 없는 고양이의 뭐 입술에 담은 모습 혹은 뛰노는 모습, 이런 동적인 이미지. 아까 미친 봄의 불길이 흐른다. 자, 이런 것도 동적인 이미지죠. 그래서 이런 2연과 4연의 동적인 이미지, 1년과 3년의 이런 정적인 이미지를 대칭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게 바로 또 이 시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맞아요. 네, 니은은 그리움의 매개체 아니죠. 니은만 봐도 이건 확실히 답이 아니었습니다. 자, 두 문제 여러분. 문학 독해. 시를 정확하게 읽고 표현상 특징 잡아내실 수 있는 수험생들은 아주 쉽고 빠르게가 중요하죠. 빠르게 푸셨을 겁니다. 자, 다음은 드디어 첫 번째 비문학, 사회지문, 비문학 지문이 나왔어요. 자, 이 비문학 지문은 문제가 2개만 달랑 이렇게 실려있는 문제였어요. 그래서 특히 더 빠르게 풀어서 2문제를 빨리 답을 냈어야 되는 문제입니다. 자, 문제 유형 봐야 빨리 풀 수 있겠죠. 윗글에 대한 내용 이해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내용 이해 묻는 문제구나. 그 다음에 기억에 대한 이유. 밑줄 추론 문제 꼭 나온다고 했는데 기억의 이유는 앞뒤에 있겠지. 밑줄은 근거는 앞뒤에 있다라고 했어. 자, 내용 이해. 이거 2문제밖에 없으니까 나 빨리 풀기 위해서 선지 스캔 한번 해볼게. 에릭 슐러서는 뭐 로마 스페인 광장에 뭐 패스트푸드, 그 다음에 뭐 피자나 햄버거 나오겠고, 뭐 카를로 페를리나 뭐 이런 것들 나오는구나. 자, 비문학은 여러분들 끝까지 선지를 정확하게 막 스캔하지 않으셔도 돼요. 왜냐면 별로 다시 가도 기억이 안 나. 대신 어떤 방식으로 이제 문단별로 읽고 난 다음에 선지를 잡으러 가는 그런 방식. 우리 동의팀 수험생들은 그렇게 빠르게 푸셨으리라고 저 믿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문단. 1986년 봄 이탈리아 수도 로마 광장에서 상징적인 사건이 발생했다. 다국적 패스트푸드 기업이 로마 시민들의 산책로이자 관광객들이 즐겨 찾는 전통적 명소인, 자, 수식이 아주 기네요. 스페인 광장에 매장을 연 것이다. 자, 이게 바로 사건이래요. 해당 기업은 입점에 앞서 로마시아 협의를 거쳤고 그 결과 매장에서 이탈리아의 식문화를 반영해 지중해식 샐러드로 함께 제공하기로 했다. 광장에 매장을 어떤 방식으로 열었다라는 세부 설명. 하지만 뒤에 중요하죠. 시민들은 로마의 역사적인 공간에 패스트푸드점 매장이 들어선다는 사실에 깊은 거부감 느꼈다. 그래서 이들은 어떤 영향? 패스트푸드의 확산에 대항하여 전통적 식문화를 지키자는 취지의 슬로푸드 운동을 시작했고 어떤 영향을 미쳤다. 이 사건을 계기로 어떤 영향? 이탈리아는 슬로푸드 운동의 중심지로 자리 잡게 되었다라고 해서 이 첫 번째 문단에는 어떤 사건이 발생했고 그 사건에 미친 영향을 설명하는 문단으로 빠르게 요약하고 선지 한번 가볼게요. 자, 두 번째 문단이 바로 1문단의 내용을 그대로 싣고 있죠. 스페인 광장에 다국적 패스트푸드 매장이 입점한 사건, 이 사건은 어떤 영향을, 어떤 계기가 되었다, 영향을 끼쳤다. 맞죠, 여러분? 2번 선지 맞습니다. 자, 다음에 두 번째 문단. 패스트푸드와 슬로푸드라는 명칭에는 각각 빠르다, 느리다라는 수식어가 붙어 있다. 일부 사전은 이러한 표면적 의미에 초점을 맞춰 패스트푸드는 주문 즉시 완성되어 나오는 음식, 햄버거나 피자 등을 이른다거나 슬로우푸드는 천천히 시간을 들여 만들고 먹는 음식, 그러니까 이게 주문하는 이 만드는 과정을 가지고 정의한다. 하지만 뒤에 나오죠. 이러한 수식어는 오히려 두 개념의 본질을 이해하는데 걸림돌이 된다. 잘못됐다라는 거죠. 자, 아까 기억의 이유를 묻는 게 선지에 나왔었죠. 그럼 걸림돌이 된다. 그 이유는 두 개념을 단순히 조리 및 제공 속도나 특정 메뉴의 이름에 한정하여 이해하려 들면 그 이면에 담긴 진정한 의미를 놓치게 되기 때문이다. 여러분, 뒤에 바로 뭐뭐 하기 때문이다. 이유가 나왔어요. 그러면 이 뒤에 나오는 문장의 의미와 유사한 선지를 고르면 되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이유는 뭘까? 때문이다. 음식의 메뉴명과 조리 속도에만 집착할 경우에는 아까 놓친다. 그죠? 본질적인 가치 기준을 간과하게 된다. 비슷한 내용이죠. 이것만이 답이었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문단 읽었기 때문에 또 선지 잡으러 간다면, 자, 피자나 햄버거 같은 특정 메뉴들은 조리 방식이나 식재료의 출처와 관계없이, 아니죠. 조리 방식, 빠르게 느리게라는 것과 관련해서 사전에 일부 실어놨다라고 했죠. 그래서 본질적으로 패스트푸드로 이것과 상관없이 분류하는 게 아니라 이런 방식을 가지고 분류를 했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적절하지 않은 거 사실 답이 여러분 3번 바로 나왔어도 됩니다. 과감하게 다음 문제 넘어가셨어도 돼요. 하지만 우린 풀이니까
또 법원직 문제, 비문학 지문의 어떤 정보량을 궁금하신 분들도 보실 테니까 한번 끝까지 읽어볼게요. 가령 예를 듭니다. 이탈리아 사람들에게 피자를 패스트푸드라고 부른다면 가정이죠. 그들은 반발한다. 자, 왜? 본래 피자는 신선한 식재료를 엄선하여 화덕에 굽고 식탁에 둘러앉아 그 맛을 천천히 음미하는 풍속을 지닌 음식으로 오히려 슬로푸드에 가깝기 때문이다. 햄버거 역시 유기농 밀로 만든 빵에 윤리적으로 사용된 고기와 신선한 채소를 넣어 만든 패스트푸드다. 그래서 오랜 전통을 지닌 음식이라 할지라도 대량 생산을 위해 화학 첨가물을 다량 가미하고 공장식으로 조리해낸다면은 패스트푸드로 전락하고 만다. 그래서 얘네들의 식재료가 이런 화학 조미료나 이런 것들이 아닌 경우에는 패스트푸드가 아니다라는 사례를 가지고 패스트푸드의 본질을 좀 더 설명하고 있죠. 자, 그래서 패스트푸드의 본질. 자, 아직까지 나오지 않았습니다. 자, 다음은 이러한 맥락에서 슬로푸드의 진정한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먼저 패스트푸드의 본질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자, 이 문단에서는 이 내용을 가지고 핵심으로 찾으면 되겠죠. 패스트푸드의 본질은 뭘까? 그래서 에릭 슬로서라는 인물의 저서를 인용하는 저술상 특징이에요. 그래서 그 음식이 어디에서 어떻게 만들어졌으며, 그러니까 속도가 아니라 어디에서 어떻게, 또 소비자 사회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무엇인지를 통찰해야 된다. 즉 중요하죠. 육류를 빠르고 저렴하게 대량 생산하기 위해 발생하는 노동력 착취, 열악한 노동 현장으로 인한 산업체의 대규모 공장식 축산업이 야기하는 생태계 파괴 등이 패스트푸드를 정의하는 핵심 요소다. 자, 이런 것들을 가지고 패스트푸드를 정의해야 된다. 에릭 슐러서의 말 첫 번째 문단. 그저 환경 파괴, 노동 착취 문제 주목한 거 맞습니다. 자, 그 다음 문단은 이에 대응하여 슬로푸드 운동의 창시자 카를로 아저씨는 원칙을 세웠다. 이 본질, 그 슬로푸드의 본질을 또 찾아보는 핵심어를 찾아야겠죠, 여러분. 좋은, 깨끗한, 공정한 이걸로 압축을 했고요. 세부적인 설명 나오겠죠. 식재료를 넘어서서 생산지의 문화적 차이를 존중하고 생태계의 지속 가능한 성을 지키며 생산 과정에서 노동자에게 정당한 대우가 이루어지는 음식을 의미한다. 그래서 착취하면 안 되고요. 뭐 슬로푸드 될 수 없다. 그래서 획일화와 파괴에 맞서서 우리의 삶의 생물 다양성, 문화 다양성, 그리고 지속 가능성을 지향하는 게 바로 슬로푸드의 본질이다. 그러면 아까 슬로푸드 생산 과정, 윤리적 대우, 환경 지속 가능성 고려가 포함되어 있다, 맞다라는 걸 알 수 있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지막 자, 그래서 패스트푸드가 효율성과 이윤을 극대화하려는 현대 자본주의의 단면이라 하면 그 다음에 슬로푸드는 잊힌 과거의 가치를 회복하여 만든 병든 현재를 치유하고 더 나은 미래를 도모하는 움직임이다. 그래서 대조, 두 개념을 대조하면서 설명하고 있죠.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마무리, 성찰과 노력이 요구된다 라고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비문학을 푸시면 돼요. 자, 다음은 마지막 세 번째 의문과 관련된 문제, 의문 파트 문제가 나왔어요. 자, 보기에 기역, 니은이 적용된 예로 가장 적절한 것은 선생님이 자음, 히읗이 음절의 종성에 올 때 주변 환경에 따라 다양한 음운 변동을 겪을 수가 있어. 자,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적용되어 디귿으로 교체되기도 하고 또 자음군 단순화나 히읗 탈락을 겪어 탈락하기도 해. 그리고 또는 다음 음절의 초성의 예사소리와 만나 거센 소리로 축약되기도 해. 자, 그러면은 이 교체가 되는지 탈락이 되는지 그다음에 축약이 되는지 사실 이 히읗이 제가 많이 설명드렸죠. 히읗은 탈락되기도 하고 교체되기도 한다. 또 축약되기도 한다. 그래서 히읗에 주목해서 설명을 많이 드렸었는데 이런 것들이 또 출제가 됐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음절 혹은 종성 이런 것들도 문법에서 꼭 알아야 되는 개념어들이에요. 그래서 문법은 용어를 아는지 모르는지를 다른 예시들을 가지고 와서 묻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마지막에 제가 4순환, 마지막 순환에서 거의 마지막 회차에 가까운 4회차에서 여러분들 혹시나 음절, 초성의 위치, 음절의 둘째 음절인지 이런 것들, 이런 것 때문에 몰라서 틀리는 분들이 없도록 제가 이런 용어 가지고 한 번 더 음운 변동을 출제했습니다라고 설명을 드린 적이 있어요. 자, 요거 알아야 풀 수 있는 문제였죠. 자, 그러면 음절의 끝소리 규칙, 받침, 음끝규, 받침에서 디귿으로 교체되는 히읗을 찾으면 돼요. 낫는, 자, 뒤에 자음이 있으니까 낫, 디귿으로 대표음으로 교체가 되죠. 그래서 이거 바로 기억에 해당하는 예시 맞았습니다. 그 다음에 빨갛다는 어때? 밑줄이 다음 음절의
초성의 예사소리랑 만난다. 그러면 다음 음절은 글자죠. 음절에 초성에 있는 우리 히읗은 그, 드, 브, 즈 예사소리랑 만나면 크타프츠 제가 기를 준다라고 했죠. 그래서 크타프츠 거센 소리로 추기하게 됩니다. 빨갛다가 대표적인 예시가 되겠네요. 그래서 이것도 출제자가 여러분들이 시간을 줄일 수 있도록 답을 바로 1번에 냈어요. 1번 답입니다. 그럼 나머지 선지도 한번 볼게요. 만화는 어때요? 탈락이 됩니다. 뒤에 연음이 됐다가 그 히읗은 뒤에 모음이랑 만나면 탈락이죠. 우리 탈락 규칙 중에 히읗 탈락 배웠죠. 그래서 탈락 되는 규칙 맞습니다. 자, 젖히다 같은 경우는 선생님 젖히다라고 발음하니까 그드부즈에서 지읒이 히읗과 만나서 거센 소리 되는 거 맞네요. 그러면 니은 아니에요? 자, 그러면 이제 음절, 그 다음에 종성 이런 개념들을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있는 음절의 종성과 만나서 거센 소리가 되는 경우죠. 그래서 이거는 니은이 해당하지 않습니다. 뒤에 있는 음절의 초성의 예사소리랑 만나야 되기 때문에 틀렸죠. 그래서 기억, 니은 둘 다 틀렸습니다. 3번의 달코는 종성에 있던 히읗이 뒤에 음절의 초성과 만나서 거센 소리 만드는 거 맞아요. 얘는 니은에 해당하는 예시죠. 네, 싸치도 어때요? 받침에 있는 종성이 다음 음절의 초성 맞습니다. 이것도 니은에 해당하는 예시죠. 그 다음에 닫는 닫는 디귿으로 교체된 다음에 비음아 니은 거치니까 이거는 기억에 해당하는 일이 맞습니다. 그 다음에 가천은 어때요? 이것도 니은이 아니죠. 이거는 앞에 음절의 종성에 있는 예사소리랑 만나서 추격하는 거기 때문에 니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답은 1번이에요. 자, 그 다음 문제. 다음 보기를 읽고 보인 반응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뭐가 나왔죠? 능동, 피동. 문제 나왔죠? 자, 피동 사동 문제. 여러분, 나올 때 됐습니다. 나올 때가 됐습니다가 아니라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최근 5년간 2번이나 출제됐어요. 그래서 나온다면은 단순히 이거 능동이게, 이거 피동이게, 사동이게 이거 묻지 않습니다. 나왔던 개념은 좀 더 심화를 해서 의미까지도 보셔야 됩니다. 라고 해서 제가 이런 문제들 출제하면서 강조했었어요. 대응되는 능동문이 성립하지 않은 피동문들이 있다. 그래서 수업하면서 예시도 막 들었었죠. 그리고 마무리 특강 자료에서는 여기는 없지만 날씨가 풀렸다 이런 거 여러분 또 한 번 더 기억해 두세요. 이거는 피동문만 존재하는 문장이에요. 라고 강조를 했었습니다. 사순한 진모에서도 했었죠. 자, 정확하게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단순히 과거의 기출처럼 이거 피동 맞게? 이거 피동 아니야? 사동 아니야? 묻는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 능동이라고 하고 이런 것들 피동문이라고 한다. 여러분들 배경 지식이죠. 자, 그리고 이 설명이 긴 게 이 밑에 있는 다양한 설명이 여기 관련되는 선지에 나오는 예시들이었습니다. 자, 능동문을 피동문으로 바꿀 때 혹은 그 반대일 때 자, 의미가 서로 달라지는 경우도 있고 대응하는 능동문 또는 피동문이 성립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 한편 피동문에서는 행위의 주체가 생략될 수도 있다. 언론 보도 등 공적인 담화에서 객관적인 느낌을 주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피동문을 사용하기도 한다. 자, 요 예시들이 지금 나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하나 예시들에 해당하는 건지 보는 건데요. 자, 기억에 철수가 고기 맛을 보았다. 저 이거는 능동문이에요. 근데 이거를 피동문으로 바꿔보니까 고기 맛이 대상을 그죠? 주어로 바꾸면 피동문이 되죠. 고기 맛이 철수에게 보였다. 말이 안 돼요. 왜냐하면 맛을 보다라는 거는 우리가 관용적인 표현입니다. 진짜 맛을 보는 행위가 아니죠. 그래서 이런 표현들은 피동문으로 바꿨을 때 그 관용적인 의미가 사라지면서 어색한 표현이 돼요. 자, 어쨌든 피동문이 존재하지 않는 자, 능동문 중에는 피동문이 성립되지 않는 경우가 있군 맞습니다. 자, 니은 반가워라 날씨가 풀렸다 몇 번이나 강조했던 예시죠. 자, 날씨가 풀리다라는 거는 피동 표현만 존재합니다. 왜냐하면 이건 행동을 설정할 수가 없어요. 동작줄을 설정할 수 없는 탈행동적 피동 교재에도 실려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풀었다 능동 표현으로 바꾸면 어색해요. 자, 그래서 피동문 중에는 대응하는 능동문이 성립되지 않는 경우가 있군. 우린 그 이유까지 알죠. 자, 맞습니다. 자, 그 다음 디귿 요거에 조금 어려울 수도 있었는데 세 사람이 강아지 한 마리를 잡았다라는 능동문이에요. 사람이 직접 잡은 거니까 능동문이죠. 그런데 이거를 대상을 주어로 바꿔서 강아지 한 마리가 세 사람에게 잡혔다. 자, 디귿에서
피동문에는 능동문의 중의성이 해소된다는 점에서 자, 제가 중의적 표현 따로 빼서 한 2페이지 정도 여러분 요거 참고 자료인데 혹시나 중의적인 의미론에서 물 수가 있어요 라고 했을 때 요런 이제 수적인 의미가 변화된다라는 것도 있었습니다. 자, 이거는 세 사람이 강아지 한 마리 잡은 거는 적게는 한 마리, 그러니까 세 사람이 한 마리를 잡은 경우 적게는 한 마리를 잡은 거고 세 사람이 모두 한 마리를 잡은 경우의 의미도 해당돼요. 그럼 많게는 세 마리까지 잡았겠죠. 자, 한 문장이 2가지 이상의 의미를 나타내는 중의적인 문장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문장을 피동문으로 바꿨더니 어라? 강아지 한 마리가 세 사람에게 잡혔다. 자, 그러면 한 마리만 잡은 거예요. 즉 중의적인 의미가 해소가 됩니다. 그래서 피동문과 능동문의 의미가 다르게 나타나는 건 맞아요. 자, 그럼 4번 나머지 선지. 뉴스에서라는 말이 이렇게 괄호가 쳐져 있네. 생략됐네. 내일은 비가 올 것으로 보입니다. 어때요? 객관적인 느낌, 공적인 담화, 보도에서 객관적인 느낌을 준다. 그런데 선지를 보세요. 행위의 주체를 드러내는 문장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객관적인 느낌을 준다. 자, 이거는 보기를만 읽어도 행위의 주체가 생략됨으로써 객관적인 느낌을 준다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주체를 드러낸다라고 했으니까 모순이 일어나죠. 틀린 선지고요. 자, 뉴스에서라는 누가 그렇게 보인다라는 거, 누가 그렇게 보는 거죠. 사실은 그런데 그걸 숨김으로써 어떤 객관적인 사실처럼 보이게 하는 거죠. 그래서 주체를 드러내는 게 아니라 오히려 주체를 감춤으로써 생략함으로써 객관적인 느낌을 준다라고 해야 적절한 선지겠죠. 자, 이렇게 이때까지 나왔던 피동 사동 문제랑 조금 다른 의미론이 추가된 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문법 문제에서 변별력을 가지시려면 여러분 기출문제에서 조금 심화되는 버전의 문제들도 경험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문법 백제 자료, 이렇게 닳고 닳도록 보라고 하는 문법 백제 자료 드리죠. 자, 그런 것들이 이제 많이 도움이 될 겁니다. 자, 다음은 18번 문제 또 문법 문제입니다. 이제 마지막 문법 문제, 6번째 문법 문제입니다. 자, 시간 표현. 제가 법원직 시험에서는 아직 과거, 현재, 미래 시제 안 나왔어요, 여러분. 언제든 나올 수 있는 기다리고 있는 손님 같은 문제입니다. 요거 꼭 알고 들어갑시다. 여러분들 출제위원이랑 안 나왔던 거 하면 되겠죠. 자, 시간 표현은 나온다면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렸어요. 여러분, 과거, 현재, 미래 요 용어를 가지고 문제를 내면 중학생, 중1 정도도 맞출 수 있는 문제예요. 그런데 이런 용어를 쓰지 않아요. 이 학교 문법에서 많이 쓰는 문제들은 용어들을 가지고 문제를 낼 텐데 이 사건시와 발화시를 가지고 낼 겁니다. 정확하게 나왔죠, 여러분? 자, 기억. 시제는 사건시가 발화시보다 앞서는 시제. 자, 이거 여러분 아는 사람들 이거 동행팀들은 바로 알 거예요. 사건이 말보다 앞선다. 사건이 먼저 일어났다. 무슨 시제? 과거 시제죠. 사건시와 발화시가 일치하는 거 현재 시제. 사건이 발화시보다 나중에, 즉 사건이 말보다 나중에, 즉 말이 먼저 앞섰어.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이겠죠. 미래 시제. 자, 어때요, 여러분? 요거 파악했으면 선지 바로 날릴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시간 표현과 동작상 제가 교재에 짧게 이건 너무 쉬워서 여러분 요거 읽어보면 바로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에요. 동작상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거는 시간과 관계없이 동작이 진행되고 있으면 진행상, 뭐 고 있다 이런 표현들, 가고 있다, 또 완결된 것인 완료상 있다, 있다 교재에 그대로 있습니다. 으로도 우리는 시간 표현을 나눌 수 있다. 자, 그러면 기억에 이제 과거 시제인지 봐야겠죠. 내일 출발하다. 동작이 아직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이런 시간 부사어들 그리고 뭐뭐 할 것이다라는 것들이 다 시간 표현들이죠. 자, 이거는 미래니까 틀렸죠. 나는 지금 산 책을 읽는다. 자, 지금이라는 현재입니다. 근데 여기서 니은은 지금 미래여야 되기 때문에 틀렸죠. 그는 바로 침대에 누워버렸다. 버리다. 자, 버리다. 버리다. 요것도 교재에 있습니다. 뭐뭐 해버리다라는 것은 동작이 진행이 아니죠. 이미 끝나버렸습니다. 완료죠. 근데 이거는 진행상의 밑줄이 있으니까 틀렸죠. 꽃이 이미 다 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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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료상을 나타내는 보조용언. 그래서 답이 바로 리을입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 맞추셨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두 번째 비문학 지문이죠. 두 번째 비문학 지문은 문제가 2개 더 추가적으로 있어요. 자, 문제 유형 봐야지 신속 정확하게 풀 수 있겠죠. 문제 유형. 윗글의 내용 전개 방식으로 적절한 것은, 그 다음에 윗글의 내용에 대한 내용 일치 나왔고요.
다음에 기억 니은에 대한 이게 내용일치 또 밑줄에 대한 의미. 자, 문맥상 의미. 자, 어휘 문제는 여러분 꾸준히 쉽게 출제되고 있어요. 이거는 뭐 따로 학습하지 않아도 여러분 읽기 중에 다 해결하는 문제가 됩니다. 혹시나 나는 국어 어휘가 좀 부족하다. 전 네이버 사전 모르는 어휘는 가끔씩 찾아봐라 라는 습관을 들여라 라는 말씀을 간혹 드리는데 뭐 그렇게 연습을 하셔도 되는 문제죠. 자, 그러면 내용 전개 방식 자 됐고요. 내용이에 자 내가 빠르게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한번 스캔을 떠볼게요. 생산학파의 견해. 미셸 푸코는 캠벨은 베냐민 어떤 학파들의 학자들이 나오고 그 사람들의 견해가 들어가는 글이겠구나. 이 학자들 간의 견해 비교하는 거 봐야겠구나. 자, 기억 니은은 보니까 뭐 생산학파, 소비학파 이렇게 밑줄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문단 읽고 선지 잡으러 가볼게요. 근대 도시의 삶의 양식은 많은 학자들의 관심을 끌어왔다. 오랫동안, 많은 학자들 나오겠죠. 오랫동안 지배적인 관점으로 받아들여진 것은 삶의 양식 중 노동 양식에 주목하는 생산학파의 견해였다. 많이 오랫동안 지배적인 관점은 바로 노동 양식에 주목하는 생산학파. 첫 번째 학파 나왔습니다. 기억이 밑줄이 있네요. 그러면 아까 밑줄 의미 묻는 문제 나왔었죠. 자, 그러면 이 생산학파의 견해와 관련되는 핵심어들이 있습니다. 그 핵심어들의 유사성을 찾거나 그 핵심어들을 요약 정리하면 내용 이해가 됐다라는 거죠. 자, 노동 양식의 주목, 그 다음에 산업혁명을 통해 근대도시 특유의 노동 양식이 형성되는 점에 관심을 기울였다. 이런 설명한 비문학들은 여러분 반복되는 내용의 구체적인 설명들이 많아요.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요약한다면 내용을 좀 간결하게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우선 새로운 테크놀로지를 갖춘 자, 이런 것들 다 수식이죠. 근대 생산 체계가 대규모의 노동력을 각지로부터 도시로 끌어모으는 현상에 주목했다. 자, 노동. 또한 다양한 습속을 지닌 사람들이 어떻게 대규모 기계의 리듬에 맞추어 획일적으로 움직이는 노동자, 자, 사람들이 어떤 노동자가 되는지를 탐구했다. 자, 예를 들어 푸코 아까 있었던 것 같아요. 노동자를 집단 규율에 맞춰 금욕 노동을 하는 또 금욕 노동 하는 유순한 몸으로 만들어 착취하기 위해 어떤 훈육이 동원되는지를 연구하였다. 자, 푸코는 이런 노동자들을 착취하는 어떤 교육 이런 것들을 연구했다라는 거예요. 또한 생산학파는 노동자가 기계화된 노동으로 착취당하는 동안 감각과 지성으로 체험하는 내면 세계를 잃어버린 자, 이런 것들이 없어졌다라는 거예요. 버리고 사물로 전락했다고 고발하였다. 이렇게 보면 근대도시는 어떠한 쾌락과 환상도 끼어들지 못하는 거대한 생산 기계인 듯하다. 자, 첫 번째 문단 생산학파와 관련된 핵심어들 노동, 기계, 작업, 현장 이런 것들 반복되고 있죠. 자, 그러면 첫 번째 문단 읽고 나서 생산학파의 견해는 근대도시의 삶의 양식에 대한 아까 지배적 관점으로 받아들여진 적이 있다. 1문단에 나왔었죠. 선지 하나 잡았습니다. 푸코 잡으러 가야죠. 노동자를 집단 규율에 순응하여 노동하는 수동적 존재 만들기 위해 쓴 아까 훈육 전략 연구하였다. 1문단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자, 맞는 선지 1문단. 3번 아니면 4번이 답이겠네요. 자, 그리고 기억에 대한 생산학파의 견해가 여기까지였기 때문에 저 같으면 기억 선지 한번 볼 겁니다. 기억은 근대 도시인이 지닌 환상에 의해 작동되는 생산기계인가요? 어떤 환상이나 이런 것들은 감성은 다 없어졌다. 그죠? 없어졌다라고 했으니까 이거 환상이라는 핵심어는 적절하지 않은 대조적인 거니까 날려야겠죠. 자, 그래서 가보겠습니다. 다시 이 문단 여기서 봐야겠죠. 자, 이에 대하여 소비학파는 이와 대조되는 다른 학파가 나오네요. 근대 도시인이 내면 세계를 상실한 사물로 전락한 것은 즉 생산학파의 내용은 아니라고 생산학파를 비판했다. 소비학파 비판했습니다. 예를 들어 캠벨 나왔죠. 금욕주의의 정신을 지닌 청교도들조차도 소비 양식에서 자기 환상적 쾌락주의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 그러니까 쾌락, 환상적 쾌락이 있다. 대조되는 개념이죠. 쾌락이 없다라고 했는데 아니다. 금욕주의 청교도들도 있다. 그러니까 모두 쾌락이 있다라는 거죠. 결핍을 충족시키려는 욕망과 실제로 욕망이 충족된 상태 사이에는 시간적 간극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근대 도시에서는 이 간극이 좌절이 아니라 오히려 욕망이 충족된 미래 상태에 대한 주관적 환상을 자아낸다.
좀 긍정적으로 본다라는 거예요. 생산학파 달리 캠벨은 새로운 테크놀로지의 발달 덕분에 이런 현상이 단순한 몽상이 아니라 실현 가능한 현실이 될 것이라는 기대를 불러일으킨다라고 봤다. 아주 대두되는 관점이죠. 이런 기대가 쾌락을 유발하여 소비 정신을 복돋았다라고 평가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바로 소비학파의 관점인데 여러분 바로 선지 가보겠습니다. 자, 캠벨은 새로운 테크놀로지의 발달이 사람들로 하여금 미래 생태에 대한 주관적 환상이 현실로 실현될 것이라는 기대, 아까 핵심 워드와 관련해서 정확한 환상, 기대 이런 거 있었죠? 자, 이 문단. 자, 그러면 속어법으로 봤을 때 여러분 과감하게 4번 답이겠구나라고 보셔도 됩니다. 그다음에 니은 선지 봤을 때 니은은 근대 도시인의 소비 정신이 금욕주의 정신에 의해 금욕주의 아니다라고 했어요. 금욕주의인 청교도인들조차도 아까 어떤 쾌락 그런 거 있다라고 했었죠. 자, 니은은 근대 도시인이 실현 가능한 미래에 대한 기대를 가지는 존재라고 보았죠, 여러분. 핵심어가 그대로 들어가 있었습니다. 3번이 답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음 문단. 근래 들어 노동 양식에 주목한 생산학파, 소비학파 양식에 주목한 소비학파 입장을 아우르는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어라? 이거 우리가 많이 봤던 비문학 읽기에서 많이 봤던 글 구조인데 두 개의 대조되는 관점 나오고 이 둘을 아우르는 즉 절충하는 그런 대안이나 이론이 나오는 글이겠구나. 그래서 둘을 아우르는 연구 어떤 연구 이런 게 있다. 그래서 벤야민이라는 사람이 그런 연구를 했구나. 그래서 재발견됐다. 그는 새로운 테크놀로지 도입에 노동의 소외를 심화한다는 점 인정했습니다. 즉 생산학파의 노동의 소외라는 점 인정했어. 너희 말이 맞아. 하지만 소비행위 자체가 자본가에게 이윤을 가져다주는 그런 구매행위로 축소시키면 안 돼. 소비학파들의 어떤 소비에 대한 의미 이런 것도 존중해. 좀 더 복잡한 의미야 라고 이제 아우르고 있다라는 거, 절충하는 이론을 제시했다라는 겁니다. 베냐민이 이러한 사실을 근대 도시에 대한 탐구를 통해 설명한다. 탐구를 하겠죠, 뒤에. 근대 도시는 무엇이다? 옛것과 새것이 만났고 자연과 인공이 서로 어울리고요. 도시 곳곳에 등장했고요. 철도 여행과 또 아케이드 이런 것들을 예시로 들어가면서 이런 게 바로 근대 도시의 모습이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베냐민은 소비행위가 노동의 소외를 심화하며 자본가에게 이윤을 가져다주는 구매행위로 축소될 수 없다라고 했죠. 그래서 바로 틀렸고, 자, 이 글의 전개 방식 여러분 근대 도시의 삶을 바라보는 상반된 관점과 통합적으로 고찰하려는 견해. 정답이 바로 저요 하고 손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 마무리 특강 때 여러분 이런 전개 방식 문제 나왔을 때 시간이 없다. 문단에 첫 문장 끝 문장 바로바로 읽고 답을 고르시는 그런 방법도 있다 설명드렸는데 그렇게 푸신 분들도 계셨을 것 같아요. 자, 어휘 문제는 여러분 혼자서 풀어보시면 나머지 선지가 너무 아니기 때문에 바로 풀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 마지막 현대시 두 작품 보겠습니다. 정희성의 저문강에 삽을 싣고 그 다음에 박용래의 울타리방. 자, 요 두 개의 문학 작품도 여러분 제가 저문강에 삽을 싣고는 나올 법한데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딱 수험적으로 적당한 작품인데 아직 한 번도 출제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매년 또 이것도 만세전과 마찬가지로 기다리던 작품이었어요. 그래서 당연히 모의고사에 실었겠죠. 사순한 진도별 모의고사 딱 거의 한 달 직전에 5월 16일 날 3회에서 저문강에 삽을 싣고 라는 문제를 출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어의 의미 잘 묻고 있죠. 그리고 울타리 박이라는 시도 여러분 친숙하게 푸셨을 겁니다. 제가 문학은 한 200문제 가까이 드려요. 고전이랑 데랑 다 포함해서 1순환에도 드리고 2순환에도 드립니다. 자, 그때 1순환 현대문학 복습자료 3페이지예요. 제가 페이지도 외워왔는데 3페이지에서 박용래의 울타리박이라는 작품을 이제 수록을 해놨고요. 그 다음에 어떤 시어들의 의미 가지고 작품을 이해 감상할 수 있도록 문제도 실어놨겠죠, 당연히. 자, 그래서 이 동인팀들은 이 작품의 친숙도가 아주 높았을 겁니다. 그래서 경쟁력이 있었을 거예요. 빨리 푸셨을 겁니다. 그게 중요하죠. 자, 작품 관련된 문제. 가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비교 감상 문제 당연히 나오고요. 나의 표현상 특징. 이거는 특이하게 이제 나 작품의 표현상 특징만. 표현상 특징이 우리 문학작품 여러분 어려워하시는 분들 많은데 연습하다 보면은 비슷한 선지들 계속 나오기 때문에 작품 안에서 찾는 연습 많이 했었죠. 그다음에 보기를 참고하여 가나를 감상하라고 했는데 이 보기는 사실 작품 내용과 관련된 것보다는 이런 소재들을 어떻게 활용하는지 묻는 문제였어요. 그래서 작품 읽고 그냥
선지를 봐도 되는 복이었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현대시는 제목. 저문 강해. 강은 강인데 저문 강이네. 뭔가 어두운 이미지, 부정적인 이미지인가? 삽을 씻네. 삽은 어떤 사람들이 씻죠? 노동자들이 삽을 씻죠. 대표적인 노동시예요. 흐르는 것이 물뿐이랴. 서리법이 여기 나오네요. 아니다. 우리가 저와 같아서 시적 대상이 물과 같아서 강변에 나가 삽을 씻으며 강변에서 삽을 씻으며 거기에 슬픔도 퍼다버린다. 삽을 씻으며 슬픔도 퍼다버린다. 화자의 상황과 정서 나왔습니다. 자, 지금 노동자인 화자가 슬픔을 퍼다버린다. 즉 슬퍼하는 정서구나. 정서 너무너무 직접적으로 나왔죠. 일이 끝나 저물어 시간적 배경 나왔습니다. 스스로 깊어가는 강을 보며 자, 우리가 강물과 같다라고 했는데 스스로 깊어간다. 자, 슬픔이 깊어간다. 인생이 깊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쭈그려 앉아 담배나 피우고 나는 돌아갈 뿐이다. 자, 내 인생을 돌아다보면서 이 부정적인 상황, 슬픔이 느껴지는 상황을 적극적으로 바꾸려고 하는 아니죠. 인물의 태도, 화자의 태도가 나오죠. 쭈그려 앉아 담배나 피우고 돌아갈 뿐이다. 자, 이런 표현들. 시는 객관적으로 따박따박 읽어야 됩니다. 그래야 자의적인 해석, 자의적인 감상, 지나친 해석, 주관성에 함몰되지 않습니다. 담배나 피우고 돌아갈 뿐이다. 바꿀 수 없어. 체념적인 태도죠. 문학에서 이런 것들은 자기의 부정적 현실을 바꿀 의지가 없는 체념적인 태도로 봅니다. 삽자루에 맡긴 한 생애, 화자의 어떤 삶이 직접 드러나네요. 노동자라는 걸 알 수 있죠. 생애가 이렇게 저물고 저물어서 하강의 이미지. 자, 삶의 어떤 슬픔, 비애가 심화된다라는 걸 알 수 있죠. 색강바닥 썩은 물에. 자, 이때 산업화 시대의 어떤 물의 어떤 모습을 나타내는 거기도 하고요. 사실은 강물이 우리와 같다고 했으니까 우리의 비극적인 삶, 슬픈 삶, 한을 다루기도 합니다. 썩은 물에 달이 뜨는구나. 우리의 삶에 달이 뜨는구나. 우리가 저와 같아서 이번에는 우리가 같아서 흐르는 물에 삽을 씻고 먹을 것 없는 사람들의 마을. 궁핍한 삶을 나타내는 공간이구나. 다시 어두워 돌아가는 반복. 어떤 가난한 삶에 대한 반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선지 가볼게요. 가나에 대한 삶으로 적절한 것은 가는 미래에 대한 낙관적 성망 찾아볼 수 없죠. 가와 나는 모두 도시적 삶의 소외를 중심으로 현대 문명의 이면을 비판적으로 강조한다. 자, 삶의 소외. 인물이 처한 부정적인 상황으로 볼 수도 있지 않나요? 맞죠. 농촌이 아니라 이 도시의 노동자들의 한으로 본다면 이거 적절한 선지로 볼 수 있습니다. 그 이면, 그 중심으로 현대 문명, 도시는 이렇게 발달되고 잘 사는데 이 노동자들은 이 슬퍼하고 가난한 삶, 이면을 비판한 내용으로 가는 볼 수 있어요. 3번, 가는 자연과의 조화. 여러분 말도 안 되죠. 이런 긍정적인 상황이 아닙니다. 4번, 가는 반복적 표현을 통해 현실의 비극성. 그렇죠. 우리가 저와 같아서 또는 저물고 저물어서 이런 국어에서는 2번 이상 나도 반복되는 표현이죠. 비극성 심화 드러낸다. 맞습니다. 그러면 답이 지금 2번, 4번 중에 하나겠네요. 자, 이렇게 보시고 다시 나 작품 읽고 문제 2개 바로 풀어버릴게요. 자, 울타리 밖이라는 이것도 공간이 시의 제목으로 나와 있죠. 머리가 마늘쪽같이 생긴 고향의 소녀와 자, 소녀의 외양의 모습을 비유적으로 빗대어서 표현하고 있어요. 마늘쪽은 이렇게 생겼죠. 그래서 머리 그냥 댕강 묶은 소녀의 외양을 묘사하고 있어요. 그리고 한여름을 알몸으로 사는 고향의 소녀. 이 모습 어떤 모습? 옷을 걸치지 않는 그러니까 가식이 없고 좀 이렇게 꾸미지 않고 순수한 대상들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소년과 같이, 자, 이거는 같이 투게더의 의미도 될 수도 있고요. 좀 중의적인 의미입니다. 또는 이것과 같이, 마치 이것과 같이 비유적인 표현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작품의 상황 정서를 파악하는 데는 별로 꼭 몰라도 되죠. 낯이 설어도 사랑스러운 들길이 있다. 자, 이 소년과 소녀 그리고 들길이 있다. 어떤 공간에 대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길에, 자, 이어지죠. 그 길에 아지렁이가 피듯 태양이 타듯 제비가 날듯 이런 구조의 반복을 통해서 운율감을 형성하고 있죠. 길을 따라 물이 흐르듯 그렇게 자, 그 길에 이런 아지랑이가 피고 태양이 타고 제비가 날아가고 길을 따라 물이 흐르고 어때요? 여러분 다 자연 친화적인 소재들이죠. 어떤 자연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흘러가듯이 그렇게 천연히 3년은 시어 하나의 시어만 제시함으로써 집중하는 효과
그리고 천천히 읽음으로써 대상의 내용을 강조하는 이런 1년과 2년의 내용이 다 어때요? 천연 모습, 우리 천연은 어떻게 자연스럽다라는 뜻이죠. 천연수 이렇게 하죠. 그래서 이런 대상들의 모습을 다 함축하는 천연이 그렇게 자연스럽게 라는 표현입니다. 울타리 밖에도 아까 울타리 나왔죠. 화초를 심는 마을. 어떤 마을일까요? 자, 울타리라는 것은 안과 밖을 구분하는 경계죠. 그런데 밖에도 화초를 심는 마을은 어떤 마을일까요? 뭔가 더불어 살고자 하는, 남들을 위해서 화초를 심는 거죠. 그런 마을이 있다. 오래오래 빛이 장강이 눈부신 마을이 있다. 밤이면 더 많이 별이 뜨는 마을이 있다. 그래서 뭐 밤이면 더 많이 별이 뜨는 이유는 뭐 공기가 맑아서 그럴 수도 있고, 이런 평화로운 모습을 좀 강조하기 위해서 밝음의 이미지를 주는 걸 수도 있겠죠. 그래서 어떤 대상의 화자는 대상, 마을, 울타리 밖, 그 울타리 밖 아니나 밖이라는 마을의 모습을 묘사하는 그런 긍정적인 상황과 정서의 분위기의 시구나, 평화로운 모습이구나. 자, 가겠습니다. 아까 자, 나는 삶에서의 운명이면 비판, 이런 부정적인 상황과 정서 아니었죠. 그러면 답이 바로 4번이죠. 감각적 이미지를 통해 낭만적 공간을 형성한다. 감각적 이미지는 시에서는 어떤 시각, 청각, 후각, 촉각, 미각, 우리 오감, 어떤 감각의 이미지를 잘 나타내는지를 봐야 됐어요. 어떤 시각적인 이미지, 마치 그 마을의 모습이 눈앞에 착 펼쳐지듯이 이렇게 비유적인 표현을 쓰고 있었죠. 그래서 낭만적 공간도 정서적인 긍정적인 공간이었으니까 맞습니다. 답이 4번이었고요. 자, 나의 표현상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이것도 답이 너무나 1번 바로 앞에 답을 손을 들고 있었어요. 유사한 통사 구조의 반복. 자, 뭐뭐 하듯, 무엇이 뭐뭐 하듯, 무엇이 뭐뭐 하듯, 혹은 뭐뭐의 소녀와 고향의 소녀와 또 뭐뭐 하는 마을이 있다, 뭐뭐 하는 마을이 있다. 여기서는 통사 구조의 반복이 이 3년을 제외한 매 연마다 있었습니다. 그래서 답이 바로 1번이죠. 부정적 시어 없었습니다. 대조적 이미지, 뭐 긍정 부정이거나 뭐 상승 하강이거나 밝음 어둠의 이미지, 이런 이미지 병치하지 않았습니다. 시간의 흐름에 따른 시상전개. 자, 시상전개 파악하는 거 여러분들 좀 어려워하셔서 훈련을 많이 거쳐야 되는데, 시간에 따른 시상전개는 시간이 흘러가는 시어들이 있어야 돼요. 없었죠. 이거는 화자가 대상들을 시선의 이동에 따른 시상을 전개하고 있어요. 그래서 시간의 흐름 틀렸다. 자, 그러면 마지막 25번 문제. 여기서 시에서의 공간의 의미를 파악하는 문제였어요. 어떤 이미지? 자, 화자의 상황 정서 우리 알고 있으니까 어렵지 않았습니다. 가의 강과 나의 길은 모두 시간의 순환을 통해 일상의 반복성을 부각하는 공간이다. 자, 시간의 순환, 이렇게 반복된다라는 것은 가에서 있었죠, 여러분. 그죠? 흐른다. 우리가 또 저와 같이 흘러서라는 거는 반복성을 얘기하는 건데, 이 나에서 길은 어때요? 그냥 자연 친화적이고 평화로운 공간이었지, 이것이 반복된다라는 시험 선생님 있는 거 아니에요? 라고 하면 안 돼요. 있어야지 있는 거죠. 자의적 해석 금지. 그래서 틀렸습니다. 2번, 가의 강변과 나의 들길은 모두 화자가 현실에서 벗어나기 위해 찾는 도피적 공간. 자, 강변은 어때요? 슬픔을 퍼다 버린다. 강변에 나가 삽을 씻으며 슬픔을 퍼다 버린다. 자, 그런데 여기서 현실을 도피한다기보다는 내 슬픔을 드러내는 공간이지. 여기서 자, 선지 어디 갔나요? 현실에 벗어나기 위해서 찾는 도피라는 것과는 좀 어색한 선지예요. 적절하진 않아요. 나의 들길 당연히 아니죠. 틀렸죠. 자, 3번, 가의 마을은 궁핍과 체념이 지속되는 공간. 맞죠, 여러분? 우리가 저와 같아서 또 가난한 마을로 돌아간다라고 했으니까 가선지 맞죠? 그리고 나는 풍요와 따뜻함을 갖춘 공간이다. 그죠? 풍요로운 넉넉한 마을, 울타리 밖에도 화초를 심는, 그리고 따뜻함의 이미지, 긍정적인 공간이었습니다. 답이 바로 3번이에요. 자, 4번 선지까지 볼게요. 먹을 것 없는 사람들의 마을과 나의 울타리 밖에도 화초를 심는 마을은 모두 공동체의 삶의 결핍을 강조하는 공간. 자, 무슨 말입니까? 자, 가도 선생님 부정적인 거 있는데 맞는 건 이렇게 그냥 대충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가난이라는 삶이 결핍되어 있지 공동체, 즉 연대감이 부족했다라는 건 알 수 없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가도 틀렸고요. 나는 오히려 반대로 설명하고 있죠. 울타리 밖에도 화초를 심는 마을이니까 공동체, 다른 사람, 타인을 배려하는 공동체가 결속이 있는 공간이죠. 자, 이렇게 해서 4번 전지는 틀렸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25문제 해설로 26년도 법원직 국어시험 기출 해설을 마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 강의를 통해서 이제 기출 문제를 이제 한번 들여다보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또 27년도 시험을 준비하는 예비 수험생들을 위해서 우리 동행팀에서 알찬 인문특강 강의를 또 준비하고 있으니까 또 여러분들이 이제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강의 듣는다고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